그래서 오늘은 어느 나라 땅이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아무 나라 땅도 아닙니다라고 말한 하지만 꽤나 거대한. 어떻게 아무 나라 땅이 아닌 상황이 유지될 수 있죠? 처음으로 인류 합의로 이제 무주지죠. 주인이 없는 땅. 중국보다 커요? 중국 한 배 반이에요. 아 그럼 대륙이네 진짜. 대륙이에요. 아니 그 땅이 참 아직까지 누가 내 땅 아니라고 하는 게 참. 있는 얼음들 같은 경우는 두께가 한 2km 정도 돼요. 두께가? 예, 두께가. 아니, 땅이네 그러면. 1983년에 측정했는데 영하 89.2도. 이제 겨울로 들어가는데 6개월 동안 깜깜한 거예요. 해 안 떠요. 6개월 동안. 그 우리 태풍 저리 가라 할 정도의 강풍이 몰아치고 온도를 재보면은 막 영하 80도 이렇게 떨어지면 으아. 최준영 박사의 지구본 연구소 시즌2 44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네, 이프로입니다. 김프로입니다. 네. 자, 저희 최준영 박사와 함께하는 지구본 연구소.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인사를 안 드렸군요. 우리 최준영 박사님과 함께 항상 같이 있는 느낌이야. 44번째 시간. 오늘 살짝 귀띔을 해주셨는데 너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글쎄요, 너무 재미있어야 될 텐데 참 걱정입니다. 그럼 오늘 뭐 더 재밌는 나라 가요? 아주 특이한 나라라고 하기 좀 애매한 뭐 공개를 해주세요. 오늘 어디 갑니까? 오늘 사실 뭐 제가 최준영 박사라고 이야기하는데 박사는 논문을 많이 써요. 박사인데 저는 사실 논문 쓴 게 별로 없어요. 혹시나 뭐 호기심 많아서 찾아보신 분들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논문 얘기하신 게 아마 뭐 여기랑 연관이 좀 있습니까? 예, 남극에 대한 논문 쓰셨다는 얘기가 제가 논문을 한 3편 썼는데 다 희한한 걸 썼어요. 그 중에 2편은 우리가 길 가다 보면 나오는 무슨 야생동물이 지나가고 있어요. 뭐 이런 맞아요. 고속도로에서 로드킬 방지. 예, 그게 사실 제가 처음에 논문 쓰고 대한민국에 제가 처음 도입했던 거예요. 이제 로드킬 방지 표지판을 뭐 생태 이동 통로라고 그러죠. 생태 이동 통로, 뭐 에코브릿지, 뭐 이런 용어가 있는데 제가 95년, 6년 이럴 때 어디선가 해외 문헌 어디선가 한 줄 나온 걸 보고 이거 재밌네 싶어가지고 막 찾아가지고 찾다 보니까 네덜란드, 우리로 따지면 네덜란드 환경부쯤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좀 보내달라 그 당시. 그래서 팩스로 이메일 팩스로 보내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나 니네 말 못하니까 영어본 있으면 보내달라. 마침 영어본을 또 보내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논문도 쓰고 과제도 하고 했더니 경기도청에서 그걸 보고 해보자. 당시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그 도로과장님이 정말 용감하셨죠. 그 지금 과천 의왕간 고속도로에서 이제 그 의왕 톨게이트 지나서 더 저쪽으로 가는 이제 그 라인에 보면은 그걸 새로 이제 신규 도로를 만들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는지 한번 하고 싶다고 학교로 대뜸 찾아오신 거예요. 그 생태 이동 통로를 만들고 싶다. 네. 내가 봐도 내가 평생 도로만 닦았는데 이거 너무 좀 동물들 많이 죽더라. 그래서 어디다 하면 좋겠냐. 동물, 쉽게 말하면 동물들 지나다니는 육교죠. 동물 육교. 그래가지고 이게 뭐 책에서 외국에서 이런 거 하고 있어요랑 실제로 이제 이거를 제가 여기다 딱 찍으면 찍은 데다가 이제 그 당시 가격으로 한 30억 들어가는 거니까 육교 만들려면 그렇죠. 콘크리트 구조물이니까 돈이 많이 들죠. 4차로 그러니까 옆에 갓길까지 6차로를 너무나 들고 폭도 뭐 한 20-30m 되니까 이게 상당히 지금도 20-30억이면 큰 돈인데 그 당시 IMF 그 상황에서 이제 20-30억이면 엄청 큰 돈이었죠. 이제 보면 육교를 어디다 놓느냐가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예, 동물들이 잘 다닐 만한 곳을 찍어가지고 지도나 여러 가지 보고 했는데 그걸 우리 사람이 알아요? 나름대로 연구 자료를 토대로 해가지고 어디로 지나다니는지 이 정도 맞을 거다. 그리고 이제 또 한편으로는 이제 거다가 이쪽으로 다니지 거기만 다니도록 또 사실은 이제 펜스를 잘 쳐야 돼요. 몰아 넣어야 된다. 그렇죠. 몰아가는 이제 그런 어떻게 게 있어요. 다니다 보면 우연히 육교를 지나게. 펜스 같은 경우도 그냥 막 치면 되는 게 아니고 주로 다니는 놈들이 누구냐. 뭐 이제 고라니가 많이 다닌다 그러면 펜스를 한 8m 이상 쳐야 돼요. 뛰다니까 너무 정말 잘 뛰어요. 잘 뛰니까 높고 그 다음에 이제 땅을 잘 파는 놈들은 또 땅 파고 밑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펜스를 그냥 위에다 치면 되는 게 아니고 밑에다가 30에서 50cm까지 또 묻어야 돼요. 보면은 굳이 왜 파서 자식들 정도. 자관 그런 일도 이제 했었고 그러다가 이제 그게 이제 90년대 후반이었고 2000년대 이제 나와가지고 연구소 다닐 때 제가 뜬금없이 정말 지구 반대편도 이런 반대편이 없죠. 그 지구본을 봐도 제일 보기 힘든 곳에 논문을 하나 썼죠. 그 남극. 남극에 대한 논문을 쓰셨다고요? 예. 그 당시 이제 그 환경 관련한 연구기관에 이제 국제 연구기관에 이제 위촉연구원으로 있었는데 그
그때 이제 남극 환경 영향 평가 뭐 이런 과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논문을 하나 썼어요. 그래서 남극을 가셨어요? 저는 계속 아마 거기 있었으면 갔겠죠. 저랑 제 사수로 계시던 분은 남극을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5번 가셨나? 그래서 제가 아마 계속 있었으면, 예, 계속 저도 아마 박사님 가신 건 아니고, 예, 간 건 아니고, 네. 그 일을 하면서 이제 많이 배웠죠. 많이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또 사실 남극하면 또 우리 좀 가슴 아픈 일도 한 번 있었죠. 남극에 갔던 또 대원이 돌아가신 일도 있었는데 또 제가 또 제 사수가 또 마침 또 그때 같이 있었거든요. 남극일기 영화랑은 다른 거죠? 그렇죠. 그거랑 다르고 네.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교대를 하다가 이제 남극에 이제 가면은 우리 기지에 교대를 해야 되는데 네. 요즘은 이제 우리 쉐딩선이 있죠. 큰 배가 있으니까 네. 기지 앞에다가 딱 붙여놓고 네. 안전하게 이렇게 사람들을 내려놓든지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 당시만 해도 그게 없다 보니까 저 먼 곳에 있는 데다가 이제 칠레 공군기로 내려주면 거기서부터 이제 거친 바다를 이제 조디악이라고 부르는 이제 그 보트 있잖아요. 까만색 그 보트를 타고 이제 기지까지 물건이나 사람을 이제 나르다가 이제 뒤집어진 거죠. 배가요? 네. 근데 이제 뭐 우리가 그냥 바다에서 굴러도 쉽지 않은데 남극 바다는 또 춥고 또 더더욱이나 옷도 많이 있기 때문에 빠지면 다 죽어요. 그렇겠죠. 근데 천행 어떻게 보면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정말 천운으로 이제 나머지 빠지신 분 중에 2분인가 3분은 이제 다 구조가 되셨죠. 이제 보면은 남극의 센세이션이었어요. 남극 그 커뮤니티에서는 그 남극 활동 및 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이 있어요. 2004년도에 이제 만들어진 법인데 사실 제가 했던 활동이 이제 이 법과 관련한 이제 그 활동을 했던 거죠. 연구를 했던 거죠. 보면 법에 무슨 내용이 있어요? 법에 뭐 있냐면 이제 남극은 어디냐? 남극은 어디냐? 예, 남극은 법에 따르면 남이 60도 이남이 남극이에요. 의외로 넓네요. 네, 상당히 넓습니다. 북극도 보통 이제 북극권이라고 하는 지역이 생각보다 훨씬 넓어요. 그러니까 이제 남극 대륙만 딱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 주변 지역까지 다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남미나 아프리카가 쓱 들어가지는 않습니까? 그렇죠. 60도면? 예, 거의 걸리진 않아요. 일부 북극은 이제 꽤 많이 걸리는데 남극은 아주 조금 걸리나 뭐 그럴 거고요. 네. 주로 이제 하지 말라는 게 많아요. 뭐 군사, 뭐 이제 핵실험, 뭐 광물 탐사.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남극에 가려면 외교부 장관 허가를 받아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괜히 이제 쓸데없이 가서 우리가 이제 남극 조약에 있는 어떤 그런 해야 될 의무를 이제 위반하지 않도록 너가 왜 가는지를 신고하고 잘할지 우리가 봐서 허가를 해줘야 된다. 만약에 안 받고 가면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갈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얼핏 이렇게 하면 그럼 남극 여행도 못 가는 거야라고 생각하실 텐데 남극 여행을 시켜주는 이제 별도의 여행사들이 있어요. 국제적인 여행사들이 있어요. 예, 이제 남극의 그 관련 이제 국제기구에서 인정을 받은 여행사들이 있는데 그 여행사를 통해서 가는 거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제 그냥 내가 배 끌고 한번 가볼래. 이러면 이제 뭐 가기도 쉽지 않을 뿐만 아니고 그런 일은 거의 없겠죠. 거의 없겠지만 또 이제 사실 우리나라는 이런 일이 거의 없는데 다른 나라에서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근데 남극 여행 가는 사람이 꽤 있더래요. 왜 작년에 제가 제 아는 친구가 그거에 특화된 여행사, 국내 송출을 하는 여행사를 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걸로 꽤 돈을 벌었더라고. 주로 이제 보면은 크루즈를 가지고 이제 근처에 가서 이제 아주 근처까지 가서 배에서 바라보는 게 제일 일반적이고요. 상륙은 이제 되게 비싸요. 더 올라가면. 그래요? 예, 상륙을 하면 이제 특정히 정해진 섹터에 이제 상륙을 해서 이제 한 반나절 정도 이렇게 돌아보고 이제 나오는데. 그걸 이러하냐? 정말.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남극에 갔다가 이제 뭐 펭귄을 잡아왔다, 뭐 이거 다 처벌 대상이에요. 보면은. 그렇겠죠. 예. 근데 다른 나라들도 그렇게 정해놨겠죠? 네네, 맞습니다. 이제 남극 조약에 이제 가입한 나라들은 이제 다 자국법으로 뭔가 조치를 취하도록 했고요. 사실 남극은 되게 어떻게 보면 인류의 공통된 이제 마지막 남은 땅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보존을 위한 노력들이 많죠. 그래서 오늘은 어느 나라 땅이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아무 나라 땅도 아닙니다라고 말한 하지만 꽤나 거대한. 그게 참 신기한 게 어떻게 아무 나라 땅이 아닌 상황이 유지될 수 있죠? 왜냐하면 거기에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아니 독도도 사람 안 살아도 우리 땅이라고 서로 예전부터 주장하던가 그러다가 이제 사람 살고 그랬잖아요. 근처에도 사람이 안 사니까. 그냥 가서 그럼 살면 우리 땅인가요? 근데 살면 주장하는데 서로가 맨 처음엔 주장도 많이 했었죠. 그러다가 야 이거는 그냥 놔두자. 근데 그 합의가 됐다? 네, 합의가 됐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의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인류 합의로 이제 무주지죠. 주인이 없는 땅.
그러니까 사실 북극은 어떻게 돼요? 북극? 북극은 다 땅이 있어요. 땅이 있어요? 북극은 땅이 없죠, 사실 엄밀히 말하면. 북극은 북극해입니다. 극점 그 자리는 바다다. 다 바다예요. 북극해 주변이 다 바다예요. 그린란드라고 있잖아요. 그린란드는 섬이죠. 근데 그거는 북극 점하고는 좀 떨어져 있고. 하여간 북극에서 제일 가까운. 북극에서 제일 가까운 큰 섬이 이제 그린란드고, 그린란드는 이제 덴마크 땅이죠. 그래서 그 북극점에서 이렇게 보면은 각 지역, 각 국가별로 자기들 영해를 다 그어놨잖아요. 이제 다툼은 있어도 우리가 경제 수역 이의지 있지 않습니까? 이제 보면 거기를 그어놓으면 대부분 다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북극점 정도 포인트만 그냥 살짝 빼놓고는 나머지 지역은 다 이제 영해권이 다 주장이 돼 있는. 그러니까 물고기 해저 자원 이런 거는 소유권이 있어야 될 테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이제 다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륙분 같은 경우는 어디로 할 거냐. 주로 그 동네 나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다른 나라들이 개입할 여지가 없어요. 딱 북극권에 들어가 있는 나라는 빤하니까요. 미국, 러시아, 캐나다, 그 다음에 노르웨이, 그 다음에 덴마크, 뭐 한 5개 정도 나라죠. 보면은 미국은 왜 끼나 했더니 알래스카가 있죠. 예, 알래스카가 있기 때문에 미국은 이제 북극권 국가예요. 그래서 이제 뭐 업적으로 이제 뭐 과학 연구나 이런 것 때문에 중국도 들어가 있고 우리나라도 들어가 있고 뭐 이제 과학 기지도 있고 다산 과학 기지도 있고 하는데, 북극은 그래서 땅이 없고 다 바다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정리가 된 데 비해서. 그럼 북극에는 그 북극곰들은 대체로 그린란드에 사는 애들이에요? 그린란드도 있고 알래스카 쪽도 있고요. 예, 그린란드보다는 알래스카 쪽에 이제 오히려 많이 있죠. 북극은 대륙이 아니라는 건 나 진짜 거의 의식이 없었는데. 근데 얼음이 얼어서 땅처럼 되어 있진 않나요? 그러니까 이제 북극 얼음은 이제 사시사철 꽝꽝 얼어 있는. 뭐 북극이 좀 따뜻해져도 계속 안 녹는 녹음이 있고 얼음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름이 되면 녹았다가 겨울이 되면 얼었다가 하는 지역이 주변 있어요. 지역에는 있겠죠. 예, 주변 지역이 있어요. 땅은 아니라 이거죠. 그렇죠. 다 얼음이에요. 얼음인데 이제 최근에 발생하는 변화가 뭐냐면은 이제 예전 같으면 꽝꽝꽝 겨울 되면 다 얼을 지역 중에 일부가 안 얼고, 그 다음에 여름이 돼도 안 녹아야 될 지역인데 계속 녹고 있고, 그래서 이제 사시사철 얼음으로 있는 지역이 점점 줄어들고, 그 다음에 이제 겨울이 돼도 안 얼거나 아니면 살짝 얼어가지고 뭐 이를테면 북극곰이 그게 올라가면은 다닐 수가 없는 밀크쉐이크가 되는구나. 그렇죠. 그런 식으로 되는 이제 변화들이 이제 북극에서 이제 변화들인 거죠.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북극의 반대쪽에 있는 남극. 사실 남극은 지구본으로 봐도 잘 안 보여요. 깔려있어. 이렇게 들어서 봐야 돼요. 땅은 되게 큰 것 같던데요. 예, 되게 큽니다. 보면은 면적이 1,400만 제곱킬로미터니까요. 중국의 한 배 반? 중국보다 커요? 중국 한 배 반이에요. 아, 그럼 대륙이네 진짜. 대륙이에요. 캐나다. 그러니까 오스트레일리아 2배 좀 넘을 겁니다. 보면. 아, 그래요? 예. 아니 그 땅이 참 아직까지 누가 내 땅 아니라고 하는 게 참. 아니라고 하는 게 아니라 못하게 하는 거지. 그래서 서로. 이제 뭐 유라시아 대륙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아프리카, 그 다음에 북미, 남미, 그리고 남극이에요. 오세아니아보다 큰 거죠. 호주 대륙보다 이제 큰 사이즈고요. 근데 이제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98%가 다 눈과 얼음으로 뒤덮여 있죠. 사람도 살죠. 사람 이제 그 탐사 연구원들 말고 거죠. 주민은 없어요. 주민은 없죠. 원래부터 주민들이, 그러니까 원주민이라고 보통 부르는 지역들이 어디나. 그럼 에스키모는 북극에만 있습니다. 보면은. 그러니까 남극은 게 너무 많아 나는. 접근하기가 되게 힘들었어요. 왜냐면 이 남극 대륙 자체가 완전히 이제 지구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밑에 보면 떨어지잖아요. 제일 가까운 데에서부터 한참 떨어져 있어요. 한참 떨어져 있는 데다가 남극해를 둘러싼 그러니까 남극 대륙을 둘러싼 바다가 매우 거칩니다. 그래서 거칠기 때문에 거기까지 이제 접근 자체가 쉽지 않고, 실제로 남극 대륙에 상륙하는 것 자체도 남극 대륙이 이제 꽤 절벽 같은 이렇게 되어 있는 지역들이 많기 때문에 상륙 포인트를 찾는 것도 꽤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봤을 때 남극 대륙은 이제 뭐 거의 언제냐, 한 18세기, 19세기 돼서야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본격적으로 알려지기 시작을 했지. 그 전에는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추정만 있던 이제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뭐 남극 대륙에 이제 있는 얼음들 같은 경우는 두께가 한 2km 정도 돼요. 두께가? 예, 두께가. 땅이네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얼음 자체가 땅이네. 지금 우리가 위성이나 지구본에서 봤을 때 남극이라고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지역들은 진짜 땅 위에 얼음이 얹혀진 지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바다 위에, 남극도 이제 바다가 있는데, 그런데 위에 얼음이 얼어서 그 육지에서 밀려온 얼음들이 같이 이제 붙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있는 지역들이 섞여 있어요. 보면은 이렇게 전체를 보면 우리는 땅이라고 생각하고 조금 전에 면적 계산한 실제로 거다 보면은 이거죠. 밑에가 바다고 얼음이 위에 올라 있는 지역도 있고, 그 다음에 순수하게 이제 땅인데 얼음이 얹어 있는 지역도 있고.
우리나라도 추우면 그럼 울릉도 독도랑 얼음으로 연결해서 그 중간에 다 땅 임내할 수도 있겠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남극 대륙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어마어마한 무게잖아요. 있다 보니까 대륙이 좀 가라앉아 있어요. 얼음 무게로. 얼음이 하도 무거워서. 그렇죠. 우리 뭐 눈만 좀 많이 와도 지붕 막 내려앉는 경우가 비일비재 하듯이 남극 대륙 이게 뭐 한두에 있는 것도 아니고 수천만 년 쌓여 있다 보니까.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98%라고 그랬잖아요. 남극 대륙의 98%가 눈과 얼음으로 뒤덮여 있기 때문에 2%는 눈과 얼음이 없는 지역이 있어요. 그냥 맨땅이 드러나는 지역이 있어요. 남극에도. 우리 기지 앞도 초지가 있던데. 거기는 이제 여름 킹조지 섬이고요. 그러니까 예, 킹조지 섬이고 최근에 이제 너무 날씨가 따뜻해져가지고 그리고 이제 원래 남극 대륙에도 여름 잠깐 이끼나 이런 것들이 이제 끼는 지역들도 있습니다 보면. 근데 대부분 지역은 다 있고요. 한 2%라고 제가 말씀드린 지역은 이 지형이 독특하고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쌓이지 않는 거예요. 눈이 따뜻해서 눈이 쌓일 틈이 없는 거예요 보면은. 네. 그래서 사람 안 살겠네. 사람은 뭐 살 지역은 아니고요. 근데 여기도 재밌게 인터넷도 저기 남극은 인터넷 우리 도메인 보면 국가에 있잖아요. 우리는 KR 쓰고 일본은 JP 쓰고 하듯이 남극 별도 도메인이 있어요. AQ라고 그래가지고. AQ? 예. 남극에 있는 뭐 별도의 시설이나 이 사람들을 위해서 따로 도메인을 이제 만들어놔서 이제 쓰기도 하는데. 실제로 남극에 얼마나 사람들이 사냐 그러면은 겨울철에는 남극 겨울. 그러니까 지금 이제 겨울로 되고 있죠 남극. 네. 예. 한 1,000명. 그 다음에 여름철에는 한 4,000명 정도로 이제 늘어납니다. 이 분산돼 있어요? 아니면 어디 좀 모여 삽니까? 옛날 우리가 이제 남극에 기지가 2개 있죠. 처음에 1988년도에 만들었던 이제 세종기지, 네. 킹조지 섬이라고 하는 여기는 약간 외곽이에요. 그러니까 본토는 남극 본토와 가까운 섬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남극에서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남극이 맨하탄이다 이렇게 부를 정도로 기지들이 몰려 있어요. 왜냐하면 바다에서 비교적 접근하기가 쉽고 좀 따뜻하니까 여기에 좀 몰려 있고요. 그 다음에 기지들을 내가 짓고 싶은데 마음대로 지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뭐냐면은 다른 나라가 이미 기지가 있는데 왜냐면 기지를 짓는다는 거는 과학 연구나 뭔가 이제 인류에 기여를 해야 되는데 옆에 또 지으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들이 안 가는 다른 지역에 지어야 되고 그것들을 내가 신청을 해야 돼요. 그럼 누가 심사해요? 남극 조약 그 기구들이 그 국가들이 이제 먼저 이제 자기들 기지 있는 나라들이 이제 심사를 합니다 보면은. 그래서 야 너무 가까워. 아니면 야 그 규모를 그렇게 조그맣게 줘가지고 뭐 할 수 있겠냐? 네. 아니면 야 너무 커서 환경 피해가 너무 커. 안 돼. 니들 환경영향 평가 다시 해봐. 뭐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피어 리뷰를 받는 거죠. 세상 일 다 그렇지만 자기들이 뭔데 그걸 심사를 해요? 자기 땅도 아니면서. 이게 연합회라는 게 다 그런 거지. 정해놨으니까. 그렇지, 맞아. 상인회 이런 게 그런 거죠. 자기들이 그렇게 정해놨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지들은 여기저기 있는데 남극점에 있는 기지도 있어요. 미국 기지죠. 미국이 이제 1957년에 세워놓은 이제 아문센 스콧. 참 인류 탐험의 역사 중에 가장 이제 짜릿하면서도 슬픈 이게 이제 아문센 스콧 이제 스토리인데 그 두 사람 이름을 따서 남극점에 기지가 있고요. 남극점? 예, 남극점. 정남극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 제일 추울 거 아니에요, 거기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 제일 추운 곳은 이제 그 미국이 이제 남극점 사실은 그 포인트 위는 아니고요. 남극점도 이게 그 가까운 그러니까 남극점에서 한 100m 정도 떨어져 있어요. 왜냐면 이제 남극점 자체를 또 가고 싶은 사람도 있고 거기 위에다가 건물을 짓는 건 좀 그러니까. 근데 남극점 위치가 사실 조금씩 계속 바뀌어요. 왜냐면은 이 거대한 얼음 대륙인데 점 자체가요? 예. 그러니까 위에다 깃발을 꽂아놨는데 얼음들이 조금씩 계속 밀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깃발을 계속 이렇게 옆으로 계속 매년 조금씩 옮겨야 돼요 보면은. 위치 자체는 항상 일정한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잘 아시다시피 그 나침반이 가르치는 남극 북극이 있고 실제로 지리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그 딱 축이 되는 남극 이게 있는데 그 축은 변하지 않죠. 그건 가만히 있지만 그 위에가 얼음이다 보니까 얼음이 이제 계속 밀리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이렇게 밀리는 경우 있고요. 아까 이제 김프로님께서 이제 제일 추운 곳 아니냐 남극점이. 근데 남극 전보다 더 추운 데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근성의 소련 옛날 소비에트 아저씨들께서 미국이 남극점 근처에다 지었다면 우리는 가장 추운 곳에 짓겠다. 하긴 추위는 걔네들이 좀 강하지. 예, 그래서 그런지 그 한 해발 한 3,480m 정도 되는 곳에다가 남극에서 위로 올라간 위로 올라간 지역에다가 보스토크 기지를 지었는데 여기가 역사상 그 사람이 이렇게 눈으로 봐서 직접 재봐가지고 제일 추운 기록이에요. 몇 도죠? 1983년에 측정했는데 영하 89.2도.
영하 89.2도. 거의 영하 100도네. 우리 시베리아나 알래스카에서 가끔 보면 여름에 겨울에 추울 때 뜨거운 물 이렇게 확 부으면 유튜브에서 많이 보시잖아요. 보면 막 얼어가지고 후두둑 떨어지고 막 폭발하는 것처럼 막 빵 소리 나고 이제 보면 그 순간 한꺼번에 이제 얼어버리는 예 그런 곳인데 사람이 산다고요? 여기에 이제 보스토크 기지에 이제 그 대원들이 삽니다 보면은. 괜찮아요? 밖에 나가도 그러면 겨울철에는 이렇게 80도까지 나가면 죽죠. 순간적으로 죽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 이제 얼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얼어버리는 거죠. 근데 얼은데 이게 이제 그냥 추울 때 날씨 그냥 한 60도 이런 건 나갈 수 있어요. 마이너스 80도까지 떨어질 때는 이제 바람이 뭐 사람이 버티기 힘들 정도의 강풍이 이제 같이 분다는 소리죠 보면은.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기가 이제 겨울로 들어가는데 6개월 동안 깜깜한 거예요. 해가 안 떠요. 6개월 동안. 낮이 6개월, 밤이 6개월이죠. 네. 6개월 동안 안 뜨는데 밖에서 막 그 우리 태풍 저리 가라 할 정도의 강풍이 몰아치고 온도를 재보면은 막 영하 80도 이렇게 떨어지면 참 정말 극한 체험을 하는데 이곳에 또 가시고 싶어하는 분들도 사실 많이 계세요. 누구랑 같이 있느냐에 따라 다르지. 아니 누구랑 있어도 6개월을 어떻게 있어요? 집안에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거의. 그렇죠. 자가격리네? 자가격리 수준이 아니라. 남극 대륙이 이렇게 추운 이유는 이제 가장 남쪽에 있으니까 당연히 북극하고 남극하고 햇빛을 이렇게 1년에 반씩 못 받으니까 당연히 추운데 그럼 왜 북극보다 남극이 더 춥냐? 북극이 제일 추운 거는 이제 알래스카 쪽에서 아마 관찰이 됐던 것 같은데 한 영하 72도 정도가 아마 그러니까 한 영하 20도 더 추운 거예요 보면은. 네. 이 차이가 왜 나냐면은 바다가 따뜻해요 상대적으로. 예. 남극이? 아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북극은 얼음이 이제 물이 얼음이니까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비열이 좀 있는 거예요. 이제 보면 그에 비해서 이제 남극은 완전 대륙이다 보니까 물가에 가까울수록 따뜻하다. 그렇죠. 그나마. 네. 그래서 더 춥고 그 다음에 주변 지역을 남극해가 뺑 둘러싸가지고 맹렬하게 이 추운 바람을 계속 밀어넣다 보니까 따뜻해질 기미가 없는 거죠 이제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이 남극 그러면은 눈으로 뒤덮인 물이 많은 곳이겠다 생각하지만 이게 또 묘한 게 지질학적으로 이제 지리학적으로 보면 여긴 또 사막이에요. 그러니까 사막이 뭐냐라고 정의를 내리면 연간 강수량이 250mm 이하. 비가 안 와요? 예, 이런 지역은 이제 그 사막이라고 그러는데 남극 대륙은 평균 강수량이 한 200mm 정도 돼요. 전체가? 예. 그러니까 눈으로 오겠지. 눈이 아주 조금씩 오는데 이게 안 녹는 거죠. 안 녹고 이제 계속 쌓이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kg씩 쌓이는 거예요. 이제 보면은 먼지가 쌓여가지고 이렇게 된 것처럼 증발량은 없으니까 한번 내리면 계속 쌓여 있는 이제 그런 겁니다. 왜 주인이 없는지 알겠다. 남극점 가면 진짜 이게 나침반이 뱅뱅 돕니까? 그렇죠. 남극점 가까이만 가도 이게 사실은 판단이 안 서는 거죠. 이제 보면 이게 서야 되는 거죠. 이렇게 보면. 그렇지. 예, 입체로 서야 되는 건데. 예. 바늘이. 예, 바늘이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만약에 이제 입체로 돼 있는 나침반 바늘이라면 서겠죠. 서서 이제 3차원으로 가르칠 텐데. 극점을 향해서 자석은 붙으려고 할 테니. 예. 근데 이제 다들 뭐 좀 여기서 퀴즈 문제 하나. 전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이 남극의 시간은 몇 시일까요? 시간. 예. 으아. 시간이 남극점에 내가 섰어요. 이제 정프로님께서 이제 정말 천신만고 그때 1600km를 이제 썰매로 끌고 가셔가지고 남극점에 딱 섰는데 기록을 남겨야 될 거 아니에요. 나 여기 몇 시지? 라고 했을 때 보면 그 시간은 어디를 기준으로 해야 될까요? 거기서 그 끝에서 서서 좌양좌만 해도 시간이 3시간이 후다닥 움직이고 우양우만 해도 3시간이 움직이겠네요. 그렇죠.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그 경도가 시간 단위인데 네. 이게 다 모이는 곳이 극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김프로님 좀 챙겨주세요. 지금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따라오지를 못하고 있어요. 무슨 소리들 하는 건지 좀 꺼주고 얘기해주세요. 자 보세요. 시계는 아이폰에 나와 있는 시간이 시계지. 그러니까 내가 그 얘기가 아니야. 휴대폰 보면 되지. 시계가 왜? 그린위치 천문대가 영도잖아요. 거기서부터 동쪽으로 가면 시간이 점점 빨라지고 서쪽으로 가면 늦어지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면은 이렇게 그 선을 따라 가지고 그 영국을 그린위치 천문대랑 같은 선상으로 이렇게 쭉 남북에 있으면 같은 시간대를 쓰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지구가 또 동그라니까 맞아. 그 선들이 어딘가는 다 이렇게 모이는 곳이 있단 말이죠. 그게 남극 북극이지. 남극 북극이란 말이죠. 이제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세계의 모든 시간을 다 써도 사실 상관이 없는 지역이
남극점. 그러네. 예, 난 그린위치 시간대를 쓸 거야. 나는 뭐 미국 동부시를 쓸 거야. 해도 다 말이 되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네. 거기 연구소 세우면 야 일어나 몇 시야 7시야 나 좀 더 잘래 하고 15도만 틀면 조금만 더 틀면은 뭐 몇 시간이 확 가버리는 거지 이제. 야 상상도 못했어. 예. 밥 해줘 그럼 몇 시야 그럼 12시야 그럼 딱 90도 딱 좀 이따 먹어. 군지 좋아하는데. 왜 이런 거 좋아해요? 군지 좋아하지. 야, 재미없어요 이거? 와. 그래가지고 이제 정했어요 약속으로.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날짜 변경선하고 같은 시간을 쓴다. 날짜 변경선. 날짜 변경선하고 같은 시간을 쓴다고요? 예. 그러니까 미국하고 이제 러시아 사이에 보면은 그 베링해협 사이에 이렇게 꼬불꼬불한 선 하나 있지 않습니까? 지구본이나 지도 보면은 그 날짜 변경선이잖아요. 예. 거기를 같이 쓰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보다는 3시간이 빨라요. 남극 시간이. 빠르다는 건 우리나라가 아침 6시면 지금 그들은 새벽 3시 뭐 이런 쪽?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 6시면은 거기는 아침 9시. 아침 9시 거꾸로 더 간다.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빠른 시간대를 쓰는 거죠, 이제. 예정에 없던 질문인데 해도 되나? 날짜 변경선을 보면 일직선 아니고 네. 중간에 꺾여 있잖아요. 네네. 그거 왜 꺾었어요? 원래는 직선으로 긋는 게 맞죠. 예. 근데 이를테면 직선으로 그으면 날짜 변경선을 이제 런던에서 반대편으로 쫙 그면은 러시아 땅이 걸려요. 네. 시베리아 동쪽에 걸리는 거죠. 그러면 같은 나라인데 날짜를 다르게 써야 되는 거예요. 어제 날짜 변경선이라는 거는 이제 어제하고 오늘하고 이제 차이가 나다 보니까 피해준다. 피해를 주니까 야 우리는 러시아는 우리 인정 못해. 그리고 그 나라는 다 러시아 땅이기 때문에 러시아 맘이죠. 그래서 이렇게 급분하니까 그래서 밑으로 다시 넣으려고 하니까 이번에는 그 뉴질랜드가 어디 걸리죠? 미국이 걸리는 거, 미국 땅이 걸리는 미국 거예요. 땅이 걸려요. 미국 그 점점이 이어지는 섬들이 걸리는 거죠. 알류산 열도가 걸리는 거죠. 그래서 다시 서쪽으로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쭉 떨어져서 직선으로 가는데 되게 유연성 있고 정무적인 녀석이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쭉 많은 태평양에 남태평양에 있는 나라들쯤에 가면은 이제 대부분 여기는 생활권이 호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호주랑 같은 생활권을 쓰는 게 이제 편하다고 생각을 이제 하는데 그 나라들마다 생각이 달라진 거죠.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쭉 걷는데 그냥 따랐는데 내가 세계에서 제일 시간이 느린 나라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날짜 변경선에서 조금 떨어져 있으면은. 네. 예. 그러니까 이 나라가 야 세계에서 제일 느린 나라는 이게 덕볼 게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저기 한 비행기 타고 한 30분만 가면 있는 나라는 자기네가 세계에서 가장 해가 빨리 뜨는 나라라고 해서 막 관광객도 몰리고 막 그 유명해지기도 하고. 우리도 예전에 김연자 씨가 아침의 나라에서 이렇게 하잖아. 뭐 그런 것처럼. 예.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묘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12월 31일 날 석양을 보러 가기도 하지만 대부분 일출 해 뜨는 걸 보러 가잖아요. 이제 새해 시작을 이제 하려고 그러잖아요. 이제 가는 거는 집 방구석에서 있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몇몇 서사모아나 이런 나라들이 이제 야 우리도 결정해. 그래가지고 원래 자기가 날짜 변경선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 이쪽으로 갈 거야. 그래가지고 실제로 보면은 다 같은 시간대로 보면 다 같지만 엄밀히 보면은 자 우리가 이제 제일 해가 빨리 뜨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정하는 거죠. 이제 보면은. 예, 사람이 그냥 하는 쟤네 거구나. 우리보다 15분 늦게 뜨는 거야 보면 그러죠. 그러니까 그 해가 그 해인데. 그 해가 그 해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사실 보면은 낮에 보는 해도 그 해인데. 뭐 독도에서 제일 빨리 뜨고 그다음에 울릉도고 그다음에 육지 한반도에서 육지에서 제일 빨리 어디 뜨냐 대한민국에서 이걸 가지고 싸우죠. 뭐 그 간절곶이 제일 많이 뜨느냐, 영일만 이제 거기서 호미곶이 제일 많이 먼저 뜨느냐. 땅 쪽. 예, 이거를 가지고 이제 다툼을 또 벌이기도 하죠 요즘. 지역 상인회가 또 그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역 병회, 청년회 이런 거 굉장히 관심 많대 그게. 한반도 처음 해 뜨는 곳 뭐 이런 거 해야. 한반도에서 두 번째로 해 뜨는 곳 이러면 별로 가고 싶지 않잖아요. 네, 그 해인데 그 해. 어제 그 해. 자, 그래서 이제 시간은 그렇게 이제 쓰고요. 예. 네. 그래서 남극 이름은 이제 영어로 보면은 그 안타티카라고 그러죠. 안타티카, 예. 안타티카. 예. 아틱. 그 북극은 이제 아틱이라고 그러죠. 아틱. 예. 예. 그래가지고 이제 북극 아틱에다가 접두사 반대. 이제 반대하는 ANT가 안티 붙어가지고 아틱이네. 예. 이렇게 붙는 건데 그래서 이제 그 기원을 갖고 있는 네. 거죠. 그래서 제일 궁금하시는 게 남극 이야기하면 항상 남극점 물어보실 거예요. 남극점은 바다에서 1,300km 떨어져 있어요. 바다에서 1,300km. 해변에서. 그렇죠. 내가 해변에 이 프로님께서 이제 해변에 상륙을 해서 내가 남극점까지 가겠다 그러면 1,300km를 이동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아문센 스콧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바닷가에서 1,300km를 저건 간 겁니다. 보면은 걸어서. 왜 갔지? 개썰매를 끌고 개 뭐 망아지를 타 저기 뭐야 그 당나귀를 타고 탈 것이 없구나. 한 500km쯤 600km쯤 가다 보면 막 영하 한 50도 막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개고 뭐고 어떻게 살아? 개는 살더라고. 그때 이제 다음 시간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 아문센은 노르웨이 사람이죠. 스콧은 영국 사람이고. 그래서 추위에 강한 사람이 그 가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하고 동물의 힘을 빌려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문센은 이제 북극에 이제 생활권이 가깝다 보니까 그 개에 눈을 돌린 거죠. 개썰매. 쟤네들 북극의 얼음 위로 잘 달리고 먹는 것도 생각보다 적고 그러다 보니까 썰매도 잘 끌고 남극 그동안 탐험해본 사람 지형을 보니까 지형이 비교적 평평하다고 그러니까 일단 뭐 몇 군데만 넘어서면 아마 잘 달릴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선택을 했던 거고. 네. 이제 스콧은 이제 그래도 우리는 대영 제국이니까 기계 문명과 이런 걸 해보자 그래서 기계도 갖고 갔는데 그건 금방 고장나고. 추워서. 예. 그 다음에 이제 만주 대륙에서 보니까 만주가 춥다고 소문이 났는데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노새나 당나귀 이런 것들을 끌고 다니더라. 예. 그래서 걔네들을 끌고 갔는데 먹는 것도 많고 추위에 약해가지고 생각보다 빨리 죽은 거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개고생이란 말이 나왔구나. 거기서부터는 이제 사람이 끌고 간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아문센 노르웨이 탐험대들은 개가 끄는 썰매를 타고 끝까지 갔고 그리고 돌아왔고. 아니 근데 해변에 상륙하고 나면 저 남극점까지 며칠을 달려야 되는지 몰랐을 거 아니겠어요? 그 당시는 이제 그 지리적으로는 한 바퀴 삥 돌면서 쟀나? 쟀죠. 쟀으니까 이제 남극점이 남이 90도잖아요. 보면 그럼 며칠치 식량을 싣고 가야 되는지는 계산이 나왔겠구나. 해변가는 재보면 나오니까 그러면은 그려보면 축척은 나오죠. 보면은 이게 직선거리로 환산해 보면은 그러면은 하루에 몇 킬로씩 간다고 생각을 하면 내가 그러면 먹을 것들을 이렇게 챙겨놓고 그 다음에 돌아올 때는 그러면 것까지 갖고 가기 힘들잖아요. 그러면 미리 선발대를 보내놓는 거죠. 그러면 중간에 이제 식량 창고를 돌아올 때 먹을 식량 창고까지만 이제 갈 것들을 포인트를 잡아놓는 거죠. 이제 중간 중간에 떨궈놓고. 그렇죠. 예. 같이 대거 갔다가 넌 여기서 쉬고 그렇게 있어. 할 수도 있고 미리 이제 그렇죠. 가다가 너는 먼저 돌아와. 우리는 식량만 놓고 돌아와.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남극점은 해발 2,800m입니다. 되게 높은 거예요. 쌓여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남극점은 매년 10m씩 움직입니다. 그 밑에 얼음이 움직여가지고. 그래서 표지판을 매년 이제 이동을 하고 있는 거죠. 보면. 이동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예, 실제로 이제 매년 재가지고 아문센 스콧 기지에 있는 사람들이 가서 이제 옆으로 옮기고 깃발도 옮겨 꽂습니다. 보면은. 근데 남극 대륙 보면 되게 이렇게 그런 느낌이 들어요. 지도를 놓고 지구본을 특히 놓고 이렇게 들어서 밑에 이렇게 보다 보면은 얘놈은 왜 이렇게 왕따처럼 이 밑에 이렇게 밀려났을까. 근데 얘네가 처음부터 이런 왕따는 아니었어요. 보면은 한 1억 년쯤 전에는 지금 호주 대륙하고 비슷한 동네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밑으로 이렇게 미끄러진 거죠. 이제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남극에서도 이제 얼음이 좀 그 얇은 데를 해가지고 발굴을 해보면 공룡뼈도 나오고요. 포유류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비교적 따뜻한 지역에 있다가 이렇게 밑으로 점점 이동했다는 게 이제 드러나는 거죠. 이제 보면은. 그런 거 보존은 진짜 잘 돼 있겠네요, 남극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구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남극에 가서 뭘 연구할 게 있다고 뭐 펭귄 보려고 가? 그래서 펭귄 연구도 하지만 최근에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얼음이에요. 그 얼음이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얼음을 이제 코어링을 해가지고 이제 쭉 뽑으면은 쫙 딸려오잖아요. 그러면은 시대별로도 다 나올 테고. 나이테처럼 쫙 나오는 거예요. 몇천 년, 몇만 년 전까지 다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몇천 년 그 켜가 다 있거든요. 쌓인 눈마다 이렇게 다. 그렇죠. 그걸 쭉 세가지고 특정한 지역을 딱 잘라가지고 그걸 녹여요. 네. 녹일 때 나오는 그 물도 녹지만 그 안에 잡혀있던 공기도 같이 녹잖아요. 그렇죠. 그 공기를 잡아가지고 이제 분석을 다양하게 할 수 있어요. 그걸 통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많이 조사를 해요. 보면은. 그거 우리나라에서 하면 얼음이 아니라서 보존이 안 돼 있어요. 안 되는 거죠. 거기는 이제 순간적으로 남극 대륙에 있던 공기가 눈송이에 깔려가지고 같이 내렸다가 이제 얼어붙었는데 그 위에 또 있는 거고 또 있는 거고 점점 밑으로 깔리는 거죠. 이제. 그래서 뭐 몇백만 년 전에 뭐 운석이 떨어져서 지구가 뭐 어땠는지 그런 게 이제 그렇죠. 그거 하다 보면 추측이 그래서 언제 뭐 화산 활동이 활발했는지 같은 경우도 그러면 어디선가 추정을 하면은 여기서 같이 코어링을 해서 보면은 대충 맞으면 맞아. 갑자기 여기 뭐 이렇게 먼지가 많이 꼈네. 그 껌댕 같은 게 왜 없던 것 갑자기 생겼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긴 보기는 훨씬 좋겠네. 그게. 그렇죠. 땅보다. 그래서 이제 그게 캐는 게 쉽지 않아요. 왜냐면은 녹지 않게 잘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오염되지 않도록. 예, 뭐 이게 내가 미생물이나 바이러스를 연구하는 사람인데 덜커덕 잡는다든지. 그 방안으로 끄집어 왔다가 이게 오염된다든지 이게 치료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오염되지 않도록 그리고
캐내고 난 다음에 여기 또 뭐가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여기는 전혀 아니지만 저 알프스 스위스인가요? 알프스 이제 빙하가 기후 변화 때문에 높다 보니까 갑자기 얼음 속에 있던 미이라가 발견됐죠. 웨티라고 이름을 붙인. 예. 그래서 생생하게 이제 옛날 사람. 그러니까 싸우고 치열하게 싸우고 가다가 뒤에서 화살을 맞았는지 해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이 쓰던 칼을 그 포렌식을 해보니까 DNA가 몇 명씩 나온 거죠. 그러니까 몇 사람을 찔러고 몇 사람 죽인 사람인지. 그렇죠. 이런 거 나온 거죠. 그다음에 뭐 위를 보면 뭘 먹었는지 마지막으로 먹은 게 이런 까지 보존이 되는 거죠. 야, 퐁듀 먹었어요. 퐁듀. 이 남극은 되게 추운 평평한 지역이라 생각하기 쉬운데 화산도 있어요. 제일 높은 화산은 해발 한 3,800m짜리. 얼음 빼고? 예. 네. 그러니까 이제 활화산은 아니고 이제 휴화산이죠. 예전에 분화했던 기억도 있는데 지금은 분화하지는 않지만. 네. 그래서 바다 그 얼음 밑에 깔려 있는 화산도 있어요. 그렇겠어요. 예. 그래가지고 다 찾아보니까 이제 얼음 밑을 찾아보는 방법은 이렇게 캐보는 게 아니고 이제 강한 전파로 레이더 같은 원리로 해가지고 초음파나 이제 전파를 이용해가지고 해보니까 쏴보면은 이제 지형이 드러나니까. 그러면 이제 그렇게 추정을 한 것까지 다 합해보니까 남극 대륙에 있는 화산은 한 138개, 한 140개 정도 됩니다. 남극은 가면 정말 연구 잘 되겠다요. 그죠? 그렇죠. 다요? 할 일이 없으니까 하루 종일. 그렇죠. 하루 종일. 근데 이제 남극에 연구하러 가시는 분들은 이제 다음 편에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보통 여름철에 가요. 여름철은 그래도 돌아다니기 좀 쉽고. 뭐 그렇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하계 아까 4,000명까지 늘어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로 밖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이제 거기에 이제 얼음 녹았어 풀렸어 그러면은 이제 우우 과학자들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계시던 분들 이제 교대도 하고 나오고. 예, 그래서 주로 뭐 펭귄 연구를 한다든지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연구들은 다 여름철. 네. 주로 하고 쫙 빠져나가고 나면 이제 겨울철에 남으신 분들은 이제 자리를 뜰 수 없는 연구들이 있어요. 이제 계속 해야 되는 연구들. 1년 365일 해야 되는 연구. 그러니까 이거는 소수만 남아 있고. 그 다음에 그러면 연구자 아닌 분들은 뭐 하냐면은 기지 관리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통통 비워놓으면은 관리 뭐 보일러도 돌려야 되고 그렇죠. 예. 밥도 해야 되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다음 편에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그 극지연구소라고 있습니다. 네. 극지연구원인데 여기서 이제 보면 매년 공고를 해요. 뭐 이를테면 하계 남극 조사대원, 연구대원, 그 다음에 남극대원 뭐 이렇게 조사를 이제 해요. 그러면 연구직도 있고, 그 다음에 기술직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기술직 가시는 분들은 이제 1년씩 계시는 거죠. 1년 동안 이제 거기서 계시는 거죠. 근데 경쟁률이 꽤 치열해요. 왜냐면 남들이 하지 못하는 경험도 하고 있고요. 네네. 돈 그다음에 돈 쓸 데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다 굳어요. 쓸 데가 없어서. 그렇겠네. 쓸래야 쓸 수가 없겠네. 쓸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돈이 고스란히 이제 남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일반인들께서 거기 가서 이제 한번 트라이를 해보실 만한 직종이 요리사. 그렇지. 그거는 뭐 자격 제한 없을 테니까. 아니요. 요리사 자격이 아주 까다롭습니다. 한식, 중식, 양식, 일식 우리나라 모든 요리는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몇 명이 가서 있는데요? 우리나라 남극대원들이 가면은 보통 평시에 보면 한 30분 정도 돼 있고 매일 30인분에 그다음에 그 하계 여름철 되면은 더 들어오면 방문 학자들도 80명 뭐 100명 가까이 되니까 그 학생들도 거기 가는 수가 있던데 고등학생 중에 그거는 이제 여름철에 잠깐 갔다 오는 그죠? 예, 그것도 경력 산다고 그거 가는 사람이 있다. 특별한 이제 경쟁이 꽤 치열한 프로그램이고 이 요리도 되게 치열해요. 야, 그것도 큰일이네요. 하루에 100인분씩. 아니 생각해봐요. 거기 극지잖아. 극지 험지에 가서 밥이 나왔는데 밥이 개판이야. 그 요리사 상하겠어 그거. 요리를 맛있게 해야지 경쟁이 그러니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 프로그램 말씀대로 수십 명 밥하는 게 그게 혼자서 아무리 요리를 잘해도 되겠습니까? 보조가 까다로운 소장님 오시면 골치 아프겠네. 그렇죠. 근데 보조를 해야 되는데 요리 보조까지 뽑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럼 누군가 보조를 해야 돼요. 근데 다른 분들은 다 이게 잠수함 같이 비슷한 원리이기 때문에 다들 자기 할 일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선의로 도와줄 수는 있지만 매일 도와줄 수는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암묵적으로 처음에 정해놓은 분이 있어요. 누가 양파는 깔아. 그렇죠. 당근 썰어라. 뭐 소금 뿌려라 뭐 이런 거 누가 하냐면 의사가 해요. 의사가. 의사는 왜냐면은 응급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서 의사 한 분은 양호 선생님 오전에 수업 없으시니 의사 한 분은 가셔야 되는데 의사가 뭐 아픈 환자가 안 나오면 의사는 할 일이 없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처음에는 당연히 이제 의사분이 이제 선의로 내가 그거 할게요라고 해가지고 잘 불러갔는데 또 메스 다루선 어느 날 어느 해 가셨던 분이 야, 내 계약서에는 요리 보조가 없어. 나 안 해. 이래가지고 한바탕 문제가 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보면 원래 처음에는 의사 선생님이 안 아파 그러니까
뭐 요리사 바쁘겠지. 그러니까 이거 좀 도와드릴까요? 근데 그게 한 3달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닥터김 안 하나? 이렇게 되는 거지. 뭐 가만히 있어도 심심하기 때문에 다들 그걸 좋아하셨대요. 근데 이제 그게 시간이 이제 지나다가 어느 날 사람 스타일에 따라 내 일은 그게 아닌데라고 딱 하시니까 사실 그분은 말이 맞죠. 계약서상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한바탕 좀 난리가 났었다고 그러고 그래서 그 다음서부터는 계약이 바뀌었어요. 아 양파도 까는 걸로? 가로치고 보조음으로 주방 보조. 이제 그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일러 같은 경우도 24시간 이제 계속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보면은. 그거 고장 나면 정말 죽음이겠다. 그게 제일 중요하네. 그렇죠. 근데 이제 가끔은 이제 이 안에 좁은 데가 있다 보니까 사람들끼리 그 민감해지잖아요. 싸움도 잘 나요. 투닥투닥 뭐 신경전만 벌이면 괜찮은데 가끔은 이제 그 몸살 수 있죠.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은데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꽤 심각한 일이 벌어졌던 적도 있어요. 뭐 폭력이라든지. 근데 사법권을 행사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 보일러 자격증이 계신 분들이 이제 가서 그래서 어떤 분들은 몇 년씩 계셨어요. 보일러 하시는 분이 판결을 내려줬다고요? 아니요. 그냥 보일러만 하는데 이제 우리도 그런 사람을 보내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 이제 또 여기서 멀티를 하시는 분들을 이제 보내야죠. 이제 그래서 해양 경찰 중에서 그런 이제 해양 경찰 중에서 시설 특기를 가지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겸업할 수 있게. 겸업할 수 있는 분. 그러니까 평소에는 보일러 관리가 주업이지만 나는 사법 경찰권이 있기 때문에 가서 이제 그걸 또 할 수 있는 분으로 요즘엔 또 바뀌었죠. 이제 보면은. 그러니까 멀티를 뛰지 않으면 이제 쉽지 않은 이제 그런 곳이죠. 이제 보면. 거의 진짜 수도관 터지면 난리 나겠다. 겨울에 왜 항상 그거 걱정이잖아요. 그래서 맨날 뭐 싸놓고 이러는데 어떻게 하지 정말. 보일러관 수도관 터지면. 최근에 정프로는 집에 비가 새가지고요. 그런 생각만. 그래서 보통 기지를 하나 건설하는데 얼마나 걸리냐 그러면 나라마다 다르는데 보통 한 5년 정도 걸려요. 5년? 예. 건설에만? 예. 왜냐면은 바닷가에 달랑 붙어 있어도 자재가 있겠어, 뭐가 있겠어. 그러니까 지구 반대편에서 실어 와가지고 조립식으로 딱딱딱 해야 되는데 여름 한 3달 공사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름에도 여름이라고 날씨가 다 좋은 게 아니잖아요. 뭐 어느 날은 또 바람 많이 불어서 안 돼. 뭐가 나사 없으면 한 달 기다려야지. 그러니까 이제 그나마 이제 바닷가도 이제 한 몇 년씩 걸리고 미국처럼 저 내륙에 있는 기지들은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더 오래 걸릴 수도 있는 거죠. 어지간한 건설 자재는 막 얼어갖고 다 부러지거나 뭐 그럴 수도 그러니까 있겠네요. 여름철에 미리 잘 세팅을 해가지고 딱 가는데 날씨가 안 도와주면 이제 배에 실린 장비를 이제 인양을 해가지고 갖다 설치를 해야 되는데 안 되면 또 하염없이 걸리는 거고. 그거 그리고 공구리 칠 때 추우면 양생 제대로 안 돼서 그렇죠. 부실돼요. 그러니까 일반 공구리 못 치죠 이제.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그거 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막 주변 지역을 오염시키면 안 되기 때문에 대부분 다 미리 갖고 와가지고 조립하는 식으로 이제 이렇게 올라가. 올해 여름에 진도율 한 50% 하고 나서 내년 여름에 봐 그랬더니 다시 20% 되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예. 그렇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남극은 대륙도 있지만 이제 바다도 있는데 바다는 우리나라 분들이 좀 사실 좀 자제하셔야 돼요. 이 남극 바다를 제일 괴롭히는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왜요? 바다를 뭐 얼마 전에 홈쇼핑에서 끊임없이 팔고 있던 그 뭐죠? 크릴새우 오일. 크릴 오일. 크릴새우 오일. 예. 이게 남극 쪽에서 나와요? 예, 크릴새우가 남극해에서 자라는 새우고요. 어마어마하게 많다 보니까 이거를 먹는 놈이 이제 흰긴 수염고래라고 지구상에서 제일 큰 고래가 여기 가서 먹는 거죠. 물 마시다가 이제 수염으로 걸러가지고 이제 새우만 이제 먹는 건데.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게 진짜 맞는 거구만. 근데 이제 그 새우를 사람들이 이제 다 이제 잡아가지고 우리가 이제 먹고 있는 거죠 이제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고래밥 뺏어 먹는 겁니다 이제 보면은. 고래밥을. 네, 고래밥 뺏어 먹는 거 있고. 나는 이제 뭐 그런 거 안 먹으니까 난 괜찮아라고 하시는 분들도. 일식집에 가면 이제 보통 뭐 정식 코스나 이렇게 시키면은 메로구이 나오잖아요. 네, 메로. 이 메로구이도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너무 많이 남획을 해가지고 국제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뭐 우리 많이 솔직히 먹나? 1년에 메로구이 몇 번이나 드세요? 메로가 몇 마리 없나? 그러니까. 뭐 어떻든 간에 대한민국이 전체 메로 잡아가는 나라 중에 이제 일본 우리인데 우리가 더 많이 잡아가요. 아 그래요? 네. 생선 잘 안 먹죠. 원래 생선을 일본 우리가 전 세계 제일 많이 세계에서 먹잖아요. 생선 제일 많이 먹는 나라가 해조류, 그러니까 이제 해조류까지 합해서 제일 많이 먹는 단연 탑이 대한민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아시아고 그러니까 세계에서 보면은 해조류 제일 많이 먹고 야채도 아마 제일 많이 먹고요. 아시아 국가에서는 고기 제일 많이 되는 먹고. 거 아니야? 장수. 우리 김치 먹으니까 어쨌거나 그래서 좀 자제를 해야 됩니다 보면은. 메로가 주로 또 남극 바다 쪽에 있군요. 그래서
그래서 기름기가 이렇게 많구나. 남극이 추우니까요. 네. 추운 지방에 있는 애들은 다 기름기가 많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펭귄도 이제 펭귄이 살아남은 이유 중에 하나가 기름기가 너무 많아서 먹을 게 별로 없어요. 다 피하 지방이에요? 네, 피하 지방이기 때문에 이제 그 잡아먹지 않는다. 옛날 사람들이 막 그 가가지고 무슨 저기 뭐죠, 뭐 바다 표범 이런 건 거의 멸종위기까지 잡아가지고 껍데기 벗겨서 썼지만 펭귄은 쓸 데가 없기 때문에 잡아봐야 또 먹을 것도 없고 그러니까 안 잡아가지고 사실 지금까지 꽤 많이 이제 남아 있는 거고. 펭귄 죽이면 왠지 저주받을 것 같지 않냐? 그래서 이제 펭귄을 잡아먹는 애들 있죠. 이제 뭐 바다 표범 이런 애들 그냥 이런 먹던데. 애들 있잖아요. 바다 이제 포유류. 얘네들은 어떻게 먹냐면요, 쫙 발라가지고 옷 벗겨요. 펭귄에? 예, 펭귄 껍데기는 얘네들을 봐도 먹을 게 없고 맛이 없기 때문에 그걸 치아로 발라요? 네, 이렇게 발려가지고 속살만 딱 빼가지고. 그래서 이제 펭귄 잡아먹고 나면은 이제 그 펭귄 코트만 이렇게 떠다니는. 아, 그래요? 네. 불쌍하네 펭귄. 남극 얘기가 참 재밌는 게 아주 많이 마치 그 얼음 밑에 땅이 깔려 있듯이 코트만 떠다니는 숨어 있는 것 같은데. 잔인한 이야기지만 좀 웃기죠. 야. 펭귄 관련된 재밌는 얘기 포함해서 남극에 남겨진 이야기는 저희가 이어지는 남극 2부에서 좀 들으면 재밌을 지금 것 같아요. 그만둬야 돼? 또 우리 박사님도 그렇고 시청자분들 생각해 주셔야죠. 한 50분 남극이 재밌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네. 그 언제 뽑죠? 남극 가는 그 요리사 겸 그 좀 지금 저것도 임기가 몇 코로나 년이야, 19 이게? 때문에 올해는 안 할 것 같은데? 그래도 계속 아마 남극이 하지 않을까 방송에는 안 싶은데요. 저도 뭐 극지연구소 홈페이지에 보시면 네. 매년 이제 공고가 떠요. 또 극지연구소 오늘 홈페이지 다운이네 또. 극지연구소 홈페이지 다운이야. 재밌는 내용도 많이 있기 때문에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네. 예. 잠깐 인터넷 돼요 남극에? 남극 인터넷 됩니다. 동영상 돼요? 제가 그때 봤을 때 가셨던 분들 말씀 게시판만 들어보니까 되는 거 아니야 또? 하루에 몇 시간만 돼요. 왜냐면은 이제 그 위성인데 정지궤도는 남극에는 전파가 안 닿아요. 정지궤도 적도에 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멀어서 안 되니까 이제 극궤도 위성이라고 있어요. 한 바퀴씩 돌아준다. 이렇게 극을 타고 도는 위성을 통해서만 이제 되다 보니까 그 위성이 위에 있는 시간 몇 시간 동안만 되는데 뭐 그걸 통해서도 참 시간이 많으신 분들은 미리 다운 받아서 보면 되긴 하겠네. 그래도 보다 다 떨어지면은 하루에 2시간인데 신과함께를 다운 받으면 그날 아무것도 못 보는데 그건 아니지. 아무리 내가 신과함께 관계자지만 그거 왜 뭘 봐? 그건 아니지. 그러시면 저기 김프로님이랑 한번 해가지고 네. 그 남극대원 가실 때 네. 한번 뭐 SSD나 네. 해서 기증하시죠. 컨텐츠를 담아서 그동안에 그 동안에 있는 컨텐츠를 무상으로 기증하셔가지고 요거에다가 그거 하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악수도 한번 하시고 사진도 한번 찍으시고 가서 봐라. 그래서 직접 가시기는 어려워도 컨텐츠로 가실 수 있어요. 2020년에 극지연구소에서 파견 받으시는 어떤 분이라도 좋습니다.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은요, 저희가 신과 함께 그 중에서도 지구본 연구소 풀 버전을 여기다 샌드스크에 달아 가지고 여러분께 드릴 테니까 전화 주세요. 거기서 또 막 HTS로 막 전문내는 거 아니야? 하루에 2시간밖에 거의 안 돼. 예약 내내 3시간 빠르니까 얼마나 답답할까. 예약 매수 걸어놓으시고 수익률 더 좋을지도 몰라. 사고 팔고 안 하고 그냥 딱 2시간만 장기 투자. 자, 오늘 남극 이야기 아주 재밌게 시작을 한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 남극 남겨진 이야기 이어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법무법인 율촌의 최준영 박사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뭔가 좀 남극, 북극 이런 지역들은 좀 사람들의 이 탐험 욕구를 자극하는. 오늘은 지난번에도 잠깐 이야기 드렸지만 탐험에 관한 옛날에 어릴 때 추억으로 한번 돌아가서 탐험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 북극 좀 누가 갔는지 되게 헷갈려요. 있었던 것 같은데? 미국의 로버트 피어리라는 사람이 갔다. 안 갔다. 북극에 갔는지 안 갔는지를 자기만 아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죠. 내가 이겼다 너가 이겼다 하다가 다수결로 투표를 합니다. 시속 100km 정도의 강풍, 그 다음에 이제 20m 정도에 보면은 파도.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불가능했는데 세클턴은 결정을 내립니다. 제비뽑기라고 하냐? 드디어 육지가 보인다. 또 갔네 또. 갔어요. 그러니까 간 것만 해도 정말 인간 생리 대단한 건데 요즘 같으면 유튜브 아마 1억 뷰 찍을 이제 스토리를 찍은 거죠. 지금 고프로로 찍었다면 정말 1억 뷰 나오죠. 그렇죠. 최준영 박사의 지구본 연구소 시즌 2 남극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네, 이프로입니다. 김프로입니다. 네, 제가 지난주쯤에 이제
우리 팬분들 직접 만나서 점심 식사 대접을 좀 하지 않았습니까? 뭐 사드렸어? 아휴, 엄청 깨졌어요. 뭐 중국 요리 갔죠. 왜냐면 한 10분이 들어갈 만한 곳이 여기 갔어요? 예. 아, 1일량 갔구나. 그래서 이제 두 번을 갔는데 그분들한테 여쭤봤어요. 네. 요즘 어떤 게 재밌으신지. 뭐 하나만 질문했어. 아, 그랬나요? 지구본 연구소라고 했겠지. 그러니까 주분연구소가 근데 불만이 뭐냐면 요즘에 시간이 좀 짧아지는 것 같다. 옛날에는 한 주에 2개씩도 올리던 요즘 왜 이렇게 찔끔찔끔하시냐. 너무 다른 거는 길다고 뭐라고 하시면서 이거는 야. 네. 아니, 이제 말 나온 김에요. 제가 한 가지만 좀 제 소원소리 한번. 네. 2% 정프로, 2% 김프로 최 박사님 할 때 좀 말 좀 끼어들지 좀 마. 너무 그 댓글이 많으니까. 네. 저희가 약간 섭섭하려고 그러더라. 조금 이제 나는 이미 삐졌잖아. 그래서 어떤 회는 2%고 어떤 회는 김프로야. 끼어들어서 말 많이 한다고. 하지만 우리 뭐 앉아 있는 이유가 그건데. 어떻게 해요? 세 명이서 그러고. 그리고 솔직히 정프로 멘트가 제일 많긴 많아요. 물리적으로는. 아니 저는 인사 뭐 이런 거니까. 근데 정프로는 아무도 미워하지 않아. 오늘 2%가 좀 해라. 자, 그러면 돌아가면서 미움 받자. 네. 우리가 미움받는 그 원흉 우리 법무법인 율촌의 최준영 박사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남극을 가리라고 아무 생각을 안 했는데 남극도 재밌는 얘기가 어지간한 나라들보다 훨씬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과연 어떤 또 재밌는 남극 얘기가 있을까 궁금합니다. 예. 자, 남극 그러면 누가 뭐래도 그래도 탐험이죠. 사실 어릴 때 보면 저만 그랬나? 그 탐험 이런 소설이나 이야기들 많이들 보시지 않으셨어요? 저는 15소년 표류기. 15소년 표류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저는 그걸 아주 감명 깊게. 저도 어릴 때 보면 저는 이제 막 동네 친구들처럼 그렇게 모험심이 강하지 못했어요. 막 높은 데서 뛰어내리거나 막 이렇게 과감하지는 못해. 책으로 모험하셨구나. 그렇죠. 근데 집에 이제 굴러다니던 그 계몽사 그 100권짜리. 계몽사. 뭐 세계 오렌지색 그거. 오렌지색도 있고 오렌지색은 50권짜리인가? 자고 한 이렇게 있는데 회색도 있고 그랬어. 그렇죠? 예. 그래서 위인전에서 보면 참 극지 탐험하는 분들이 이야기들이 종종 나왔고. 그래, 아문젠이 있었던 거. 예. 지금도 기억나는 게 그런 거예요. 그 에베레스트의 건꿈이라는 제목으로 단 책이 있었어요. 에베레스트에 관한 책이구나 하고 봤더니 역시나 예상대로 이제 존 헌트 이제 그 힐러리죠. 이제 힐러리 경이죠. 이제 그 처음으로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가신 분 이야기를 쫙 그 담아서 이제 가는데 그 이야기는 이렇게 준비를 느낌이 그랬어요. 지금도 그런 느낌이 들어요. 최대한 차분하게 준비를 해가지고 신중하게 차곡차곡 공격을 해가지고 산 정상에 올라갔구나. 어떻게 개인의 용기와 팀의 그런 그 밸런스가 잘 맞았다 이런 느낌이 좀 들어서 에베레스트 산은 이렇게 올라갔구나 싶은데 그 뒤편에 보면 그 책에 이제 두 책이 이제 표지는 껍데기는 이제 에베레스트 산이었는데 그 뒤에 이제 분량이 좀 남아서 그러는지 그 안나푸르나에 대한 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8,000m를 넘는 그 히말라야 산들은 8,000m가 넘는 산들은 다 히말라야만 있잖아요, 보면은. 근데 거기에 보면 이제 최초의 8,000m 뭐 안나푸르나라는 책이 있어요. 프랑스 사람인 이제 에르조그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저는 거의 이 책을 보면서 공포 체험을 했던 기억이 나요. 안나푸르나요? 네. 왜요? 일단은 처음에 읽으면서 되게 신기했던 게 8,000m 넘는 높은 산에 올라가는데 처음에는 계속 정글을 헤치고 길을 내고 막 하는 이야기가 잔뜩 나와요. 정글이 나와요? 예. 밑에는 정글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인도 쪽에서부터 네팔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그 올라가다 보니까 정글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제 보면은 그러니까 거기까지도 가야 되는. 예,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길이 없는 데를 길을 내야 되니까 이제 많은 시간이 산 위에서보다 밑에서 이제 그 길을 내고 짐을 나를 사람들을 이제 찾고 돈을 주고 협상을 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보면. 그랬겠네. 산 밑에까지 가는 게 더 어려웠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어릴 때는 이제 그게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러다가 이제 정작 산에 올라갔는데 그 지금도 기억이 나요. 이제 정상까지 천신만고 끝에 이제 올라갔는데 이제 내려오다가 그 등반대원 중에 한 사람이 장갑을 잃어버린 거예요. 아직 한 8,000m 이제 있는데 절망스럽네. 절망스러워. 네. 어떻게? 장갑이 떨어져 버린 거야? 떼굴떼굴 굴러가 버린 거예요. 이제 보면은. 그러니까 여분도 안 챙겨온 상태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뭐 하여간 거의 죽을 법한 상황을 넘겨가지고 비박을 하면서 그러니까 그 6,000m, 7,000m 비박을 한 거예요. 이제 보면 구덩이 들어가가지고 이제 그러고 내려보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이제 그 등반대에 따라다니는 닥터 의사들 있잖아요. 그냥 무수히 절단을 합니다. 손가락, 발가락, 뭐 누구는 그래서 손가락 다 날리고 누구는 뭐 발가락까지 합해가지고 동상 걸려서. 그러니까 이 어린 마음에 이게 보다가 보니까 잠깐만 손가락이 없어졌다고? 막 너무 무서웠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언젠가 이제 그 등반에 관한 이야기들이 몇 번 나와가지고 도서관에서 찾아가지고 이 책을 한번 봤는데 참 명작이긴 명작이구나 싶은 이제 생각도 들었어요. 근데 어쨌거나 이게 뭔가 좀 남극, 북극 이런 지역들은 좀 사람들의 이 탐험 욕구를 자극하는 거기 왜 가는지 모르겠으나 자관 다들 이제 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지난번에도 잠깐 이야기 드렸지만 좀 이런 탐험에 관한 옛날에 어릴 때 추억으로 한번 돌아가서 탐험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자, 남극. 뭐 일단 맨 처음 간 사람이 누구예요? 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처음 이제 남극 근처에 간 사람은 영국의 이제 쿡 선장이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남극권에 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면 남극 바다를 헤치고 저기 남극 대륙이 있네라고 이제 본 사람이고 정식으로 남극을 이제 주변에서 열심히 들여다본 사람은 이제 베링즈 하우젠이라고 이제 그 러시아 하우젠? 예, 하우젠. 꼭 독일 사람 이름 같죠? 에어컨 이름 같은데요.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이제 외국인 그러면 다 미국인을 먼저 생각하잖아요. 러시아 분들은 이제 혁명 이전에는 외국인 그러면 다 독일인을 떠올렸답니다. 러시아 사람들은 왜요? 그냥 독일 사람들이 이제 왕족으로 많이들 오고 갔고, 그래서 우리도 외국인 하면 대부분 외놈 아니면 중국인 이렇게 생각하듯 그렇습니다. 그 교류가 있는 유일한. 물론 이제 그렇게 간 독일인들은 독일어를 쓰는 게 아니고 또 다 불어를 썼다는 게 또 참 재밌는 특성이지만 어쨌거나 그래서 이 벨링즈 하우젠이라는 분이 남극 바다를 쭉 훑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갔던 배 이름이 이제 보스토크호랑 미르미라는 이름인데 지금도 남극 기지에 보스토크 기지가 있죠. 그 배 이름을 그대로 따가지고 이제 쓰는 거예요. 보면은. 그 블라디보스토크의 그 보스토크구나. 그렇습니다. 보면. 왜 이렇게 다들 놀라시는 거예요? 정프로는 많이 아는 것 같지는 않은데 본인이 알고 있는 지식을 최대한 활용하죠. 2000% 활용하고 있는.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 정프로님은 시험 성적을 되게 잘 받으셨을 것 같아요. 항상 3분 공부하고 막 95점 공부한 투입된 노력 대비 그렇죠. 굉장히 효율적이었어요. 저는.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주 조금만 했으면 당신도 저긴데. 진짜. 이렇게 되니까 공부를 못 해요 저는. 조금만 해도 성적이 나오니까 조금만 했으면 저기 다른 국립대인데. 그러니까 못 갔죠. 그래서 이제 19세기 후반에 들어서 이제 사람들이 드디어 이제 바다에서 이제 남극 대륙으로 이제 올라가 봅니다. 이제 올라가서 그래서 처음에는 여름철에만 잠깐 갔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캠프를 짓고 한번 겨울까지 이제 버텨보는 이제 이런 이제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올라프 해안이 남극에 있습니까? 예, 남극에 있습니다. 올라프 아시죠? 어떻게 알아요 그걸? 아니 그 겨울왕국에 그 얘기 하지 않았어. 저 눈사람 캐릭터가 올라프잖아요. 또 나만 하는 건가 이거? 그래서 이게 그 남극에 이제 배를 띄우면은 저기 얼음으로 뒤덮인 대륙이 있구나 끝 이게 아니고 사실은 주변이 다 얼음 바다잖아요. 얼음 바다다 보니까 배가 가까이 가는 게 되게 무서워요. 그렇겠죠. 물속에 얼음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충돌해가지고 타이타닉처럼 침몰할 수도 있고. 잘 가다가 갑자기 자고 일어났더니 주변이 다 얼음으로 뒤덮인 거죠. 못 움직여요? 그럼 못 움직이는 거죠. 자고 일어나서 얼었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여기 그 당시에도 얼음에 갇힌 덕택에 그냥 월동 탐사를 한 분들도 계세요. 벨기에 탐사대 같은 경우는 비자발적으로 이제 근처에 갔는데 조금만 더 가까이 가서 이렇게 좀 보다가 어느 날 보니까 바람이 막 폭풍과 한번 몰아치고 나니까 꽁꽁 얼어붙은 거예요 주변이. 그래가지고 그냥 졸지에 배 위에서 이제 1년을 버틴 거죠 이제 보면. 1년이요? 그렇죠. 왜냐면 다음번 녹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반년 이상을 이제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바다 위에서 버티다가 또 이제 월동도 이제 육지 위에 올라가기도 하고. 그래서 어쨌거나 19세기 말쯤 되면 이제 사람들이 대충 이제 알게 되는 거죠. 남극 대륙이 얼마만큼 이제 큰 사이즈인지 정도 알고 어느 지역이 그나마 좀 올라가서 가기가 좀 갈만하다라는 생각들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람들이 이제 남극 대륙에 가기 전에 먼저 도전했던 지역은 이제 북극이죠. 어차피 이제 남극이랑 북극은 세트니까 북극 이야기 잠깐 좀 해보겠습니다. 반대편으로 가면
이 극지 탐험을 할 때 보면 첫 번째 등장하는 유명한 사람은 이제 난센입니다. 프리디쇼프 난센이라고. 난센. 여기도 대부분 뭐 저 스칸디나비아 쪽 아니야? 그렇죠. 이름 들어보면 딱 알겠죠. 이제 스웨덴 분들은 다 손이죠. 무슨 손 하듯이 이제 센자가 붙으면 노르웨이 분들이 센자가 많이 붙어요 보면은. 근데 이 양반이 이제 그 1887년에 처음으로 그린란드 횡단에 도전을 합니다. 그린란드 섬이 옛날부터 알려져 있긴 했는데 바닷가에만 사람들이 갔지 이 섬을 내가 걸어서 한번 건너보겠다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이 프리디쇼프 난센이라는 분이 이제 11일 만에 걸어서 이제 물론 개썰매도 같이 데리고 왔죠. 육지를 그 그린란드를 처음으로 이제 지나간 거예요. 보면. 그린란드 그렇게 작아요? 11일 걸렸으면 그래도 꽤 크죠. 그래도 꽤 큰 섬이긴 하지만 그래도 뭐 아니 그 지도상에 보면 엄청 크잖아요. 엄청 크게 나오잖아요. 예. 근데 이제 캐나다만하게 나와 근데. 그건 이제 그 항상 메르카르 도법에 의해서 위쪽이 커지니까 그런 거고. 그렇긴 하죠. 지구본으로 보면 그거보단 작습니다, 훨씬. 메르카토르 도법. 예, 11일 만에 갔는데 이 양반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극지 탐험의 선구자 정도 제대로 되는 이름을 날린 이제 정도 되는데 이분은 단순히 그냥 내가 빨리 지나가겠다 이게 목표가 아니고 가면서 에스키모들하고의 이제 친분을 갖고 이 양반들을 연구를 해요. 저 사람들은 어떻게 이 추운 데 있지? 다른 사람들은 쟤네들은 되게 미개한 저기 날걸로 맨날 먹고 사는 애들이야라고 생각했는데 이 난센은 그 사람들을 잘 관찰을 합니다. 친구가 돼서. 요즘 이누이트라고 그렇죠. 이누이트라고 하죠. 그래서 옷을 어떻게 입고 있는지, 사냥감은 왜 저런 걸 잡는지, 왜 날골로 먹는지, 그 다음에 추울 때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대피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씩 잘 연구를 해서 책으로도 쓰고 자기 경험을 이제 버무려 놓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전해졌기 때문에 나중에 남극점을 탐험한 이제 아문센이 이제 이 고스란히 후계자로 이제 된 거죠. 예. 항상 그 영웅의 뒤에는 선구자들이 있는 거죠 보면. 그래서 이 양반이 이제 그린란드를 갔으니까 그러면 내가 북극점을 가겠다라고 가는데 다른 사람 같았으면 그냥 북극점으로 막 갔을 텐데 이 양반은 얼음을 또 연구를 합니다. 얼음을 잘 보니까 얼음이 가만히 있는 것 같은데 얼음들이 이렇게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깃발을 꽂아놓고 그렇게 보니까. 그래서 얼음의 방향을 보니까 자 그럼 시베리아 쪽에서 스피체베르겐을 통해 가지고 얼음이 시베리아 쪽에서 얼음이 북극점을 이렇게 지나가서 이 유럽 쪽으로 오는 그 흐름들을 이제 본인이 데이터를 확인해 보니까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굳이 고생해서 막 헤치고 가는 것보다 차라리 얼음에 올라타서 쭉 그 흐름에 맡기면 북극점에 제일 편하고 안전하게 가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한 거죠. 유럽에서 굳이 역류할 필요는 없다. 가장 나쁜 코스구나. 그렇죠. 가면. 그러니까 이제 그 얼음 그 해류에 타서 내가 올라가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면은 문제는 뭐냐? 얼음에 끼어도 배가 깨지지 않을 만큼의 단단한 어떤 배를 만들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되게 차분한 어떤 탐험가죠. 그래가지고 스마트한데? 이게 얼음의 힘이 어마어마합니다. 우리가 눈 쌓이면은 막 지붕이 내려앉는 것처럼 얼음도 이 배를 막 강철로 된 배도 막 휘어뜨릴 정도로 힘이 세니까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됐냐면은 배 밑바닥을 동그랗게 만들자 최대한. 밑바닥을? 예, 보통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범선들이라고 하는 배들은 밑이 이렇게 깊어요. 쭉 밑으로 들어옵니다. 생각보다. 앞에서 이렇게 딱 잘라봤을 때. 네, 잘라봤을 때 단면이 밑으로 쭉 떨어져요. 그렇지. 왜냐하면 바다 밑으로 이렇게 깊이 들어가는 게 있어야 바닷물을 움켜져가지고 풍랑에서 이게 흔들리잖아요. 우리 옛날에 쓰던 판옥선 같이 이렇게 평저선이라고 합니다. 바닥이 평평한 이런 배들은 기동력은 좋은데 풍랑이 오면 사정없이 막 떠내려가거든요. 예, 그냥 큰 바다 나가기 힘든 거죠 이제 보면은. 되게 V자로 홈이 밑에 파여야. 그렇죠. 네. 풍랑이 유선 같은 것도 앞에 이렇게 돼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앞에 선수도 이제 그런 식으로 만들고 이제 했는데 그래서 얼음과 함께 이제 한 몸이 돼서 이동할 수 있는 배를 만듭니다. 그 배 이름이 이제 프라모라는 이제 배인데 이제 노르웨이어로 말하면 전진이라는 이제 배라고 합니다. 보면은 근데 이제 지금도 이제 노르웨이 오슬로에 있는 박물관에 가면 전시돼 있어요. 그래서 얼음의 압력에 견딜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래서 선체는 되도록 짧게, 그 다음에 옆면은 둥글게, 외벽은 두껍게. 그래가지고 얼음이 와도 얼음 위로 자연스럽게 솟아올라서 얼음이 올라타는 거죠. 이글로 뒤집어 놓은 것처럼. 그렇죠. 그런 개념으로 이제 만들어서 처음서부터 12명, 탑승 인원이 12명, 그래서 한 6년간 버틸 수 있는. 네. 각오 단단히 하고. 뭘 먹으면 6년을 버텨. 예, 그래서 5년분 식량, 8년분 연료를 적재할 수 있는 만큼의 이제. 도대체 얼마나 많이 어떻게 5년분 그걸로 가득 찼겠는데 그럼? 네? 그렇죠. 6푼만 먹나?
5년분 식량. 그래서 식량 파먹고 사는 거죠 이제. 자기가 뭐 썩어 문드러질 생각은 안 하겠다. 추우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안 추워서 만약에 얼음이 없으면 항해하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컨셉으로 가서 1893년에 이제 오슬로를 출항을 했는데 네. 6월달에 출항을 해서 한 석 달쯤 가서 이제 드디어 기대했던 대로 딱 이제 빙산에 가로막혀서 올라탔는데 문제는 이게 북극점으로 간다기보다는 그 근처만 계속 맴도는 걸로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나오더라는 거예요. 처음에 공부 잘못했었네. 그렇죠. 왜냐면 북극점까지 명확하게 보진 않았으니까 세상에 대충 이제 맞췄는 큰 틀에서 맞췄는데 디테일에서 틀린 거죠 이제 보면. 그래서 1년 9개월 동안 표류를 해도 북이 84도까지밖에 못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북이 90도까지 가야 되는데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북극점으로 이제 올라가겠다라고 해가지고 올라가기 시작을 했는데. 문제는 이 북극점은 얼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북쪽으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얼음이 남쪽으로 내려오면은 내가 하루에 20km를 걸어가도 그렇지. 실제로 지도상에서 보면 오히려 후퇴할 수도 있는 거예요. 백도지. 예, 백도입니다. 말 그대로. 그래서 이게 그 북극 탐험의 난이도가 어렵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남극은 내가 딱 걸어간 만큼 정확하게 플러스가 되는데 북극은 이게 이제 얼음이다 보니까 유빙이다 보니까 운이 없으면 내가 하루에 열심히 15km 걸었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재보면은 오히려 후퇴했네? 아니면 1km밖에 못 왔네? 내가 90도에 갔는지 82도만 왔는지는 어떻게 알아요? 이 6분이라고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태양의 고도를 재보면서 이제 알았습니다. 예, 태양의 고도를 재서 이제 위치를 파악하는. 그림자에게 딱 재면 지금 그러니까 몇 도인지 아는구나. 6분이라고 그래가지고 옛날 뭐 이제 그 천장들 보면은 이렇게 부채꼴처럼 생긴 게 있어요. 위쪽에 망원경이 붙어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태양의 각도랑 이걸 재가지고 이제 판단하는. 북극에 가서 보면 해가 딱 안 뜨겠네요, 진짜. 그렇죠. 안 뜰 땐 안 뜨고 떠 있을 땐 계속 떠 있고 이제 보면. 그래야 북극이구나 정말. 예, 그래서. 어쨌거나 이 난세는 그렇게 해가지고 얼음을 벗어나서 갔지만 결국은 유빙에 밀려가지고 안 된다라고 해서 못 찍었어요 북극? 네, 북극을 못 찍고 이제 오두막을 짓고 근처에 섬에 이제 상륙을 해가지고 얼음이 아닌 이제 섬에 상륙을 해서 1년을 버티다가 이제 돌아왔죠. 그래서 4년 만에 이제 돌아왔어요. 근데 아무도 죽거나 다친 사람 없이. 와 그래요? 예,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무선 통신도 없던 시절이니까 이제 노르웨이 국민들은 다 죽었어요, 이 자식들. 그렇게 연락이 없으니까. 네, 근데 난데없이 4년 만에 돌아오니까 완전히 이제 민족의 이제 영웅이 되는 거죠. 이제. 이분들은 국가에서 예산 지원해서 간 사실상 뭐 그런 국가대표나 공무원 같은 개념인가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탐험은 보통 보면은 이제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왕립 과학학회 이런 데서 이제 스폰서를 좀 해주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제 그 내가 이 탐험대를 극지 탐험대를 후원했어라는 명성을 얻으시려는 분들이 상인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돈을 좀 내서 옛날에 무슨 가문들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협찬. 탐험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탐험을 하려면 돈이 많이 들었는데 돈도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돈을 모으는 게 사실 일입니다 보면. 그래서 꼭대기 가면 깃발 꽂는구나 그 로고 달려 있는. 그렇죠. 예나 지금이나 이제 그런 풍습은 이제 비슷한데. 블랙 야크 뭐 이런 거. 그래서 어쨌거나 이분은 이제 실패를 했지만 여러 가지 이제 귀중한 정보를 많이 얻어온 거죠. 그래서 이제 북극점 넘어 유라시아 쪽에는 바다만 있고 육지는 없다. 그러니까 북극점은 확실하게 이제 얼음 위에 있는 이런 거다라는 것도 이제 증명을 이제 하고 그다음에 본인이 갖고 온 이제 배도 그대로 이제 갖고 왔으니까 이제 뭔가를 많이 했죠. 그래서 이분은 사실은 난센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조금 국제관계에 익숙하신 분들은 탐험가라기보다는 평화운동가로 기억을 하세요. 이제 갔다 온 다음에 이분은 이제 그 1905년에 노르웨이가 독립을 할 때 민족의 그 국가의 영웅이었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만 있으면 대통령 또는 총리로 공화국으로 독립을 했으면 됐을 텐데 그거를 공화국을 갔을 때 그 여러 트러블이 생기는 것보다는 차라리 좋은 왕을 모시고 입헌군주로 가는 게 낫겠다 해가지고 본인이 양보를 했습니다 보면은. 난 사람이네. 그러고 난 다음에 본인은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제 국제연맹의 이제 고등판무관이 돼가지고 난민들한테 여권을 발급을 해줬어요. 난민들은 이제 국적이 없으니까 어디 가도 보호를 못 받잖아요. 근데 이 양반이 이제 본인이 서명을 국제적인 유명 인사였으니까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발행한 이제 당시 국제연맹 이름으로 발행했지만 그냥 다들 사람들이 그 난센 여권이라고 불러요. 지금도 이제 있습니다 보면은 이 국제 난민 그 구호 단체로. 그래서 이 양반은 42년까지 이제 45만 명의 난민들을 이제 구제를 해주고 여권 45만 장 발행했다는 그렇죠. 뜻이네요. 그리고 이제 1922년에 그 적백 내전으로 이제 러시아 혁명 이후에 그 수백만 명이 막 굶어 죽는 이제 이런 상황에서 또 수십만 명을 또 구출을 해내는 거죠. 그래가지고 노벨 평화상도 받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퍼펙트한 분이 이제 이 프리드리쇼프 난센이라는 분인데 네. 그러면 정작 이 양반이 북극점에 못 갔으니까 북극은 누가 갔느냐? 근데 사실 북극점 누가 갔는지 되게 헷갈려요. 북극점 누가 갔는지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었던 것 같은데? 예, 예전에는 저도 어릴 때 봤을 때 미국의 로버트 피어리라는 사람이 갔다. 근데 수많은 논란 끝에 최근에 뭐 한 몇십 년 전에 한 1, 20년 전에 정리가 됐어요. 안 갔다. 피어리 안 갔대요? 예, 안 갔다. 그래 나는 그런 생각 할 것 같아. 지금 북극에 갔는지 안 갔는지를 자기만 아는데 그거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죠. 사실은 이게 극지를 처음에 갔을 때 내가 어떻게 거기를 갔는지를 증명한다는 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럼 예, 매우 안 갔다고 어려워요. 주장해도 할 수 없는 거. 그렇죠. 요즘처럼 뭐 GPS로 찍어봐서 그 기록이 정확히 나오는 것도 아니고 CCTV도 없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 항상 상당히 논란이 되고 최근까지도 논란이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뭐 남극점 이런 데는 이제 괜찮은데 이제 이를테면은 히말라야 산맥 고산 등정을 하는데 내가 무산소로 올라갔다. 아주 어렵게 올라갔다 최초로 이 루트로 해서 처음에 올라갔다라고 하는데 이게 정말 올라갔는지 안 올라갔는지 누가 알겠어요. 그렇죠. 위상에서 찍지 않나. 올라간 사람하고 같이 가는 셀파하고 두 사람이 입을 맞추면 그 사진을 찍어봐야 뒤에 하늘밖에 없는데 이 산이 저건지 이 산이 저 산인지 사실 그래서 몇 년 전에 꽤 큰 논란이 한번 됐었어요. 한번 있었죠. 예, 한번 큰 논란이 됐었던 적이 있었어요. 한국 여성 산악인 그거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이게 맞다 들으다 뭐 해가지고 이제 뭐 했는데 어쨌거나 이 피어리는 1909년 4월달에 본인이 북극점에 갔다라고 했고, 그다음에 그 전에 먼저 갔다라고 하는 프레드릭 쿡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는 1908년에 갔다라고 했는데 이 프레드릭 쿡 같은 경우는 좀 빨리 1911년 이 사람 기록을 보니까 아예 안 갔어. 확정 땅땅땅 됐는데 사실 이게 되게 웃긴 게 미국 사람들은 쇼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20세기 초반은 미국들 같은 경우는 신문들 전성 시대입니다. 그래서 신문사들이 재벌들이 신문사를 가지고 신문사들이 또 이런 걸 후원을 해서 경쟁적으로 또 부수를 늘리고 그래서 뭐 아프리카 리빙스턴 이런 거 구조대 같은 경우도 신문사들이 막 돈을 내서 가져요. 이제 보면은 신문이 잘 팔리니까. 근데 서로 다른 신문사들이 막 후원을 해서 갔는데 내가 이겼다 너가 이겼다 하다가 다수결로 투표를 합니다. 이게 다수결할 문제는 아닐 것 같은데. 다수결로 해가지고 로버트 피어리가 이겼다라고 해가지고 미국 사람들은 다 그렇게 이제 믿었는데 좀 뭔가 이제 좀 이상하다라고 하다가 1995년에 이제 유품에서 새로운 일지가 나왔는데 확인을 해보니까 이제 북극점 40km 떨어진 데까지는 간 것 같다. 피어리가? 예, 피어리가. 그러니까 이제 북이 89도 57분까지는 갔는데 북극점에 가지는 못했다라고 이제 결론이 내려졌어요. 그래서 미국의 내셔널 지오그래피도 이제 인정을 하고 못 갔다. 본인은 간 걸로 믿은 거예요? 피어리는? 그렇죠. 본인은 갔다라고 믿은 거예요. 보면은. 야, 그리고 그러니까 일지를 다 이렇게 썼겠지. 근데 솔직하게? 일지가 조금 안 맞아요. 뭐 하루에 70km씩 가고 막 이제 이렇게 왜냐면 꾸준히 이제 뭐 15km, 20km 가다가 좀 많이 간다는 그래서 한 35km 이렇게 갔으면 되는데 오늘 갑자기 쭉 가서 70km를 가서 좀 찍고 돌아왔다. 뭐 이게 사실은 사람들한테 70km 못 가는데. 예. 그래서 오히려 이 원정대에 같이 갔던 이제 선봉장으로 섰던 매튜 헨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흑인인데. 이 사람은 오히려 갔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보면은 선발 때는 선발 때는 이제 보면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아문센도 원래는 목표가 북극점이었어요. 노르웨이에서는 북극점이 가까우니까 거기 먼저 가고 남극은 그 다음에 가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피오리가 먼저 갔다는 소식을 듣고 좌절을 해서 남극으로 이제 방향을 바꾼 거죠. 아문센은 북극점도 갔어요. 네. 북극점을 갔는데 뭐냐면은 비행기가 아니고 비행선으로 이제 갔죠. 비행선으로 가면 이정 못하지. 반칙이지 그건. 근데 이것도 기록이에요. 그래서 원래 미국의 리처드 버드가 이제 처음으로 비행기를 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이제 했는데 사실 따지고 보니까 이 리처드 버드도 이제 북극점에 간 게 아니다. 이렇게 나중에 이제 밝혀졌어요. 비행기 타고서도 못 그러니까 갔어요? 미국 사람들이 북극점은 이제 미국 사람들이 많이 갔는데 다 이제 엑스표가 쳐진 거죠. 보면. 미국이 좀 사자들이 많군요. 좀 약간 구라빨이 좀 있지 않습니까? 미국 사람들 좀 쇼에 강하잖아. 네, 쇼잉이 좀 강해서 그런지 몰라도. 근데 어쨌거나 이 리처드 버드라는 사람도 참 재밌어요. 이 북극점을 탐험했다고 해서 이제 군인이에요. 군인이고 되게 이제 영웅이 됐는데 본인 일기장을 나중에 다시 뒤져서 해보니까 이게 안 맞더라 이거예요. 공식 기록이랑 본인 일기장에 썼던 거랑 그러니까 약간 조작이 있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리처드 버드 이름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이제 미스테리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죠.
지구 공동설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아, 안에가 텅 비어 있다. 네, 텅 비어 있다. 이 양반이 이제 그 남극점도 이 양반은 이제 비행기를 타고 이제 갔는데 자기가 남극을 가다가 보니까 갑자기 파란 대륙이 나오고 어떤 이런 걸 봤다라고 이제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이제 보면은 선망이구나. 예, 그게 선망이라고 이제 보고 이제 그 사막에서처럼 어떤 신기루 같은 헤일로라는 어떤 이런 현상이라고 보여지는데 또 때마침 또 그 뭐 인공위성에서 사진을 찍어 놓으니까 북극점 까맣게 나오고 남극점 까맣게 나오는 이런 사진들이 이제 있었죠. 거 봐라. 이제 뭐 이렇게 해서 꽤 유명해지기도 했습니다만 어쨌거나 리처드 버드는 북극점에 대해서는 이제 사기를 치긴 했지만 이런 극지 탐험가로서는 꽤 유명한 이제 이런 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북극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가 정리되고 그러면 남극으로 이제 쫙 돌아오면 아까 남극 탐험은 이제 두 가지 스토리가 있어요. 그 스콧과 아문센 어떻게 보면은 그 장엄한 스토리라고 해야 되나요? 보면은 약간 좀 영국뽕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 이제 이런 스토리가 있는가 하면 실패했지만 아주 그 인간 드라마를 만들어낸 또 세클턴 이야기가 있는데 일단 세클턴 이야기부터 먼저 해보죠. 세클턴도 탐험가예요? 네, 탐험가입니다. 보면 세클턴이라는 사람은 영국 사람, 어니스트 세클턴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네. 어니스트 한 거 보니까. 예, 어니스트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어니스트예요. 어니스트하고 어떻게 보면 되게 유명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가장 절망적인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세클턴 같은 사람을 보내달라고 기도하자. 이런 말이 있을 정도예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위기 상황에서 리더십에서는 가장 유명한 사람입니다. 약간 맥가이버 느낌? 맥가이버 느낌이라기보다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 세클턴이라는 사람을 보면 되게 낙천적이면서도 냉정한. 겉으로 보면 되게 낙천적이지만 속으로는 되게 냉정하게 현실적이고 냉정하게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머뭇거리지 않는. 또 판단이 되게 빠른 이런 사람이라고 이제 보여지는데 1901년에 이 양반은 처음에 이제 영국 남극 탐험 디스커버리호를 타고 이제 갑니다. 처음으로 갔는데 당시 탐험대 대장이 스콧이에요. 남극에 갔다 목숨을 잃은. 스콧. 예, 스콧이 이제 대장이고 탐험 대원으로 따라간 거죠. 근데 이 스콧한테 찍혀요. 영 띨띨하지 못하더라. 직원으로서 찍혔다. 예. 그래가지고 뭔가 이제 나중에 스콧이 갈 때 탐험대를 꾸릴 때 빼고 갑니다. 보면은. 근데 본인은 자관 1907년에 다시 이제 이 세클턴은 가요. 가는데 이때는 본인이 대장으로 갑니다. 본인이 대장으로 가는데 어떻게 보면은 남극 탐험에 있어서 가장 많은 성과를 거둔 탐험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남극에도 활화산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에러버스라는 산에 처음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고 그다음에 석탄 조각도 발견해요. 남극을 쭉 횡단을 하다가. 그러니까 뭐냐면은 석탄이라는 게 있으면 거기에 예전에 식물이 존재했다는 증거잖아요.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남극 대륙이 옛날서부터 여기 있던 게 아니고 뭔가 움직여 왔다라는 걸 증명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과학 탐험도 많이 해가지고. 누가 200년 전에 와서 불 때다 간 거 아니야? 어쨌거나 남이 88도 23분 선까지 갑니다. 거의 갔네요. 거의 갔어요. 거의 갔는데 왜 여기서 돌아왔냐면은 식량을 챙겨 보니까 남극점까지 갈 수는 있는데 가면은 돌아올 수가 없다라는 판단을 내린 거죠. 그러니까 정상이 조금만 가면 정상인데 거기서 냉정하게 돌아섰다는 거죠. 이게 사실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탐험가들은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죽을 때 죽더라도 저기다 내 깃발 꽂고 죽지라고 생각을 하기 쉬운데 뒤도 안 돌아보고 이제 돌아옵니다. 딱 계산해보고 통조림 몇 개. 야, 내가 볼 때 이 양반 주식 투자해도 잘했을 거야. 사다가 바로 저긴데. 그래가지고 이 양반은 끊어버린다. 훌륭한 말도 했죠. 그 죽은 사자보다는 살아있는 당나귀가 훨씬 낫다. 예. 이 투자자.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크게 보고 가다가 망하는 것보다 확정된 소득을 내가 딱 얻겠다 뭐 이런 마인드인지도 모르겠는데 분명히 삼상 발표가 내일인데 그 전에 수익 실현하고 나오시는구나. 프로가 살 때 던져. 그래서 이 양반은 이제 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조랑말 개 뭐 이런 걸 다 이제 실험을 해봤어요 보면은 그래가지고 이제 말도 데려가 보고 설상차도 가봤는데 이게 안 되더라는 것들을 이제 이 양반은 느꼈어요. 보면. 그러니까 인력으로 썰매를 끌고 갔던 거예요 보면은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뭐 말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땀도 흘려가지고 이불도 덮어줘야 되고 그다음에 사람 먹는 거는 안 먹잖아요 얘네들이 따로 풀도 챙겨가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영 쉽지 않구나라는 데이터를 이제 만들어줬는데
실제로 나중에 스캇이 이제 이 교훈을 이제 무시를 했죠. 보면 그러면서 이제 실패를 해서 결국 1911년 12월에 영국이 아닌 노르웨이 아문센이 먼저 이제 남극점을 찍는 거죠. 보통 남극점을 이렇게 찍고 나면 사람들이 관심이 없을 것 같은데 탐험가들은 묘한 특성들이 있어요. 처음에 누가 정상에 올랐다 그러면 나는 더 힘든 방법으로 정상에 오를 거야. 그래서 에베레스트산 같은 경우는 뭐 무산소 등정으로 난 산소통 없이 갈 거야. 나는 세르파 도움 안 받고 갈 거야. 아니면 쉬운 뭐 남벽이 아니고 북벽으로 내가 갈 거야. 예, 루트 새로 개발하고 뭐 이런 식인 것처럼 이 세클턴 같은 경우는 좋아. 그러면은 나는 남극을 전북점을 찍고 오는 게 아니고 남극점을 찍고 횡단을 하겠어. 아, 반대쪽으로 가겠다라는 아주 그 큰 스케일의 이제 꿈을 가지고 이제 갑니다. 1914년에 이제 갑니다. 근데 1914년은 1차 세계대전이 막 빵 터졌을 때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는지 마는지 이제 어떻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엉거주춤이 있는데 처칠이 보냅니다. 가라고. 전쟁이 뭐 그렇게 오래되지 않을 테니까 가서 영국 사람이 뭔가 잘했다는 것들을 한번 좀 희망을 좀 보여달라 그래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갔을 때 타고 갔던 배 이름이 인듀어런스호예요. 인듀어런스. 많이 들어보셨죠? 인듀어런스. 예, 인듀어런스. 그 단어는 아는데 예. 그걸 어디서 들어봐요? 그 영화 있잖아요, 인터스텔라. 인터스텔라. 그 우주선? 예, 우주선. 아, 그게 인듀어런스. 예, 인듀어런스예요. 그 이제 인터스텔라로 맨날 기억하시는 게 다들 그거잖아요. 책꽂이 뒤에서 누군가 미래에 나가 나를 밀고 있을 거예요. 그러지 마, 이 XX야 이러면서. 그 인듀어런스. 근데 인터스텔라가 거의 우리나라에서만 그렇게 히트 쳤다는데. 뭐 그렇죠. 네? 워낙 어려워갖고 엄마들이 애 데리고 가서 보는 영화. 그럼. 네? 왜 이제 한국 사람들이 과거에 대한 그러니까. 후회가 많아서 그래요. 미래에 누가 와서 이제 지금의 현실에 나 새끼 좀 이제 때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들 생각들 많이 하죠. 미래에 내가 와서 너 공부 좀 해 이렇게 돼라고 이런 과거에 대한 회환이 많으신 분들이 우리나라에 많아서 그런 거 아닐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10살 때 나로 돌아가서 야 인마 너 공부 좀 하라고 그 책장 뒤에서 네. 소리치고 싶은 그 마음들이 다 한국 사람들 마음속에 다 있는 거죠. 그럼 30년 전에 돌아가서 그러니까 아버지 애들 반포 자꾸 주공 빨리 분양받아야 돼. 부동산 뒤에서 맞아. 왜 전세를 가 지금 사야지 대출을 조금 받아. 미분양인데 주소 와 빨리. 야 개포야 개포. 그래, 아마 제가 봤을 땐 그 원인이 컸을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겠네. 예, 그래서 이 셰클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현대 탐험의 그 모델을 만들었어요. 그 뭐냐면 판권을 팔아서 사진을 열심히 찍어서 팔아드릴 테니까 찍어올 테니까 우리 돈 좀 주세요라고 해가지고 탐험 비용을 조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셰클턴 같은 경우가 탐험에서 유명해진 게 사진이 되게 많아요. 왜냐면 계약을 했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다른 짐은 막 배가 막 가라앉고 해서 못 건져도 사진 그 건판들은 다 챙긴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셰클턴 같은 경우는 스토리도 자체도 훌륭하지만 이제 그 증명 사진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스토리텔링을 하기가 좋은 이제 이런 네? 예 인증샷의 원조. 인증샷을 많이 남겼어요. 네. 사진 많이 찍어놔야 돼. 우리 이것도 사진 많이 찍어놔야 돼. 어쨌거나 1915년에 이제 얼음에 갇혀서 표류를 이제 했는데 남극 대륙에 이제 올라가려고 하지도 못하고 그 배가 갇혀버린 거죠. 얼음에 갇혔다고요? 얼음에 갇힌 거예요 보면은. 남극 대륙에 상륙을 이제 해야 되는데 그 언저리까지 갔는데 상륙하기 전에 얼음이 이렇게 빙하가 이제 와가지고 이게 녹을까 어쩔까 기다려 보다가 결국은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한 10달을 기다려봤는데 네. 안 되니까 이제 선박을 이제 버리고 그러면 이제 가서 내려서 끌고 가자 라고 버리고 가자도 아니고 끌고 가자요? 이제 각종 짐들을 이제 그 선박도 보트는 큰 배는 부서졌으니까 얼음이 끼어가지고 포기하더라도 보트는 끌고 가야지 혹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육지로 가려고 계속 했는데 여기도 얼음이 계속 이제 왔다 갔다 해버리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먹을 식량도 떨어져 가고 그래서 벌써 떨어져. 다시 이제 백도를 해가지고 후퇴를 해서 그 조그만 보트를 가지고 엘리펀트라는 무인도에 이제 상륙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얼음은 벗어났는데 엘리펀트라는 섬에 올라와서 이제 얼음이 아닌 흙에 이제 올라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야 식량도 우리 갖고 있는 것도 없고 우리가 여기 있다는 걸 아는 놈도 아무도 없을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 있으면 다 굶어 죽는다. 그렇지. 라는 결론에 도달을 해요. 그래서 이 세클턴이 지도를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다가 황당무계한 생각을 합니다. 네. 예전에 아르헨티나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 사우스 조지아 섬이라는 남극 근처에 있는 그 섬까지 이동을 하겠다 해서 내가 어떻게? 구조대를 데려오겠다. 네.
근데 여기가 남극해를 1,300km를 되짚어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아, 바다로? 네, 바다로. 근데 가지고 있는 배는 10m짜리 이제 보트예요. 노 2개, 그다음에 또 돛대 하나 있는. 지금은 누가 하나가 그 보트를 타고 조지아 섬으로 가서 사우스 조지아 섬에 가서 거기 가면 이제 포경선 기지가 있거든요. 사람들이 있을 테니. 그렇죠. 거기 가서 저기에 조난자들이 조난당한 있으니까. 애들이 있을 테니까 배를 좀 빌려주시오. 해가지고 가지고 오자. 그러니까 그 당시에 남극 근처에서 사람이 있는 제일 확실한 지역이 거기였으니까 거기까지 가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거기를 가려면 드레이크 해협이라는 데를 가야 되는데 여기는 쉽게 말하면은 1년 사시사철 계속 태풍이 몰아닥치는 거예요. 우리 따지면 중형 태풍 정도 되는 거. 울돌목이야 울돌목. 그러니까 뭐 시속 100km 정도의 강풍, 그 다음에 이제 20m 정도의 보면은 파도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오는. 이것도 인터스텔라 비슷한 느낌이 들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불가능했는데 세클턴은 결정을 내립니다. 앉아 죽느냐 서서 죽느냐 하면은 일단 뛰어보자. 그래가지고 누가 갈 거냐 나 포함해가지고 했더니 서로 이제 손을 들어가지고 5명을 이제 선발을 해가지고 서로 가고 싶겠지. 그렇죠. 다시 또 여기서 굶어 죽는 것보다는 나도 아니, 그렇기도 하고. 그렇죠. 선발을 한 게 아니라 제비 뽑기를 한 거 아니야. 그래서 4월 22일 날 이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남은 대원들은 계속 그 엘리펀트 섬에서 이제 대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 16일 동안에 정말 사람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사투를 벌입니다. 보트를 타고. 예. 그러니까 뭐 그냥 배가 이렇게 계속 수직으로 서는 거죠. 그리고 그 16일 동안 가려면 잠도 자야 되는데 그러게. 잘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침낭 가져갔던 거는 다 당연히 이제 물로 다 젖고 아이고. 오로지 안 젖은 거라고는 이제 성냥 한 통, 이불 속에 꽁꽁 집어넣는 성냥 한 통은 이제 유일하게 건지고 나머지는 다 꽁꽁 얼은 진짜 추웠겠다. 고드름이 된 거죠. 아니 물이니까 다 젖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바람은 엄청 세고 영하 그러니까. 물도 거의 뭐 그냥 빙수였을 텐데. 그렇죠. 국력선도 아니고 이거 그냥 노조서 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파도가 이렇게 센 파도가 올 때 우리가 네. 그냥 파도를 옆으로 맞으면 백발백중 다 뒤집혀서 죽습니다. 보면은 끊임없이 배를 저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졌냐면은 파도가 올 때 직각으로 맞으면 돼요. 오는 방향으로. 오는 방향으로 파도 정면으로 방향으로 맞으면 타넘을 수 있어요. 타이밍을 놓치면 아차해서 옆으로 맞으면 뒤집어져요. 그러니까 그냥 참고 버티면 되지가 아니고 끊임없이 이 와중에도 그 바람 뭐 돛을 움직일 수 있으면 돛을 움직이고 노를 저을 수 있으면 노를 저어가지고 그거를 계속 파도를 타넘어야 돼 보면. 5명이나 갔어야 되는 이유가 있네. 근데 그래서 16일 만에 도착을 했어요. 드디어 육지가 보인다. 또 갔네 또. 어떻게. 갔어요. 그러니까 간 것만 해도 정말 인간 승리 대단한 건데 요즘 같으면 유튜브 아마 1억 뷰 찍을 이제 스토리를 찍은 거죠. 지금 고프로로 찍었다면 정말 1억 뷰 나오죠. 그렇죠. 근데 가고 보니까 사우스 조지아 섬 북쪽으로 갔어야 되는데 네. 사우스 조지아 섬 남쪽에 상륙을 한 거예요. 섬은 섬인데 같은 섬이 커요? 섬도 꽤 크죠.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제 재 보니까 그럼 사람이 사는데 되게 크겠지. 사람 거의 안 사는 거죠. 사람이 안 사는 거고 기지. 포경선 기지만 이제 잠깐 있는 거죠. 이제 보내 잡으러는 살 수가 없는 눈으로 뒤덮인 섬이니까. 고래고기 좀 먹겠다고 갔는데 없어. 그러니까 좀 황당한 거죠. 그러니까 바다를 돌아와서 이렇게 돌아왔어야 되는데 일단 상륙을 하고 보니까 반대편인데 위치는 확인을 했는데 걸어가면 되잖아요. 걸어가면 되는데 그렇죠. 근데 아무도 가보지 않은 높은 산 몇 개를 한 5-6개를 넘어가야 되는. 7번 국도 따라 걸어가는 게 아니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바다에서 봤으니까 대충 섬 모양은 지도상에 이제 표시돼 있는데 그 안에 누구도 내륙으로 걸어가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해안을 돌아야지 그럼. 근데 해안을 돌았다가는 다시 다 그거를 나갈 자신 없던 거죠 이제. 바다는 쳐다보기도 싫겠죠. 지금 그렇죠. 16일 동안 아니 도시락은 싸운 거야 지금 다들? 그래서 6명이 이제 상륙을 했는데 네. 이렇게 보니까 6명이 다 이거 건너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3명은 여기서 남고 기다리고 네. 있으면 네. 그나마 체력이 좀 괜찮은 세클턴 플러스 2명 해서 3명이 자 우리가 그러면 산을 넘어서 간다. 너희들은 여기서 기다려라. 그 보트 뒤집어 쓰고 있어라. 뒤집어 쓰고 여기 보니까 해조류 저기 미역 같은 거 건져 올라오고 있으니까 저거 먹으면 되더라. 그래가지고 산 올라갑니다. 이 등반화도 제대로 된 등반화도 없고 뭐 장비도 없죠. 그렇지. 몸은 다 젖었을 거고. 이거를 가지고 이제 수천 메다 산을 이제 올라가는 겁니다. 이제 보면은 올라가서 보니까 이건 도저히 내려갈 수 있는 산이 아니야. 그러면 다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 산이 아닌 게벼 그럼 다시 옆산으로 올라가고. 그래서 이거를 몇 번을 반복을 해서 보니까 이 산은 그래도 맞는 것 같아요. 쭉 내려가면 되는 것 같긴 한데 수직이에요. 거의.
근데 해는 이미 뉘엿뉘엿 쥐고 있어. 여기서 굶어 죽느냐? 어떡하지? 그때 옆에 있었던 것 같아. 이런 이제 판단을 멤버 중에 한 명이었어. 그러니까 그 3명 중에 한 명인 것 같아. 나 지금 오늘 이것까지만 듣고 안 들으면 안 돼요. 얘기하면서 너무 슬퍼지려고 그랬어. 그래서 세클턴이 결정을 내립니다. 조금 내려와 보니까 이거 이래 가지고는 다 죽는다. 그래가지고 갖고 있는 로프를 가지고 다 저기 방석을 만들자. 방석은 또 왜 갑자기? 비료포대처럼 미끄럼을 타자는 거죠. 산에서 산 정상에서 내려올 때니까 거의 수직인데 얼음 빙벽이니까 빙하니까 여기서 떨어져 죽나 얼음에 부딪혀 죽나 어차피 얼어 죽나 똑같다. 걸어서 내려가선 방법이 없다. 미끄럼을 타고 최대한 빨리 내려가자. 여기도 되게 춥군요. 그렇죠. 남극이니까요. 근데 마지막에는 가속도가 붙을 텐데 어떻게 쓰려고 미끄러져 내려가지? 쭉 내려가서 결국은 밑에 평평한 지역이 나오면 쓰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이제 뽀로로도 아니고 거의 뽀로로 수준이죠. 이제 보면은. 그래서 3명이 각자 이렇게 방석 밧줄을 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우리 옛날에 많이 탔던 것처럼 비료포대 탔던 것처럼 3명이서 이렇게 끌어안았대요. 이렇게 끌어안고 세클턴이 당연히 제일 처음에 이제 타고 앞에 타고 이건 근데 가다 보면 앞뒤가 바뀔 것 같은데. 출발했는데 처음에는 정말 막 두렵고 무서웠는데 이 세클턴 나중에 이제 그 탐험 기록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어느 순간 환호성을 지르고 이걸 즐기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했다. 동심의 세계로 돌아왔구나. 생각해보 이게 나중에 지나고 계산해 보니까 미끄럼틀 길이가 1.6km예요. 미끄러져 내려온 길이가? 내려온 길이가 1.6km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뭐 눈썰매 타봐야 뭐 100m 타는데 깎아지를 법한 이 산악을 1.6km를 내려왔으니 스릴 감은 뭐 만점이겠죠. 어쨌거나 그래서 여기 사람들이 봅슬레이 같은 걸 잘 하시는구나. 그래서 잠깐 내려와서 내려오고 나니까 이제 저 멀리 이제 포경선 기지가 보이는 거죠. 그래서 터벅터벅 이제 거짓골을 한 사람들이 이제 가고 나니까 사람들이 다들 이 뭐죠? 그 설인이라고 그러죠. 괴물, 눈사람 괴물이 나타났다고. 그렇지. 산에서 그러니까 위에서 누가 나타날 거라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저벅 나타나는 거라서 그러니까 영어도 해. 그러니까 놀래서 물어본 거죠. 영어도 해. 너 누구냐? 영어도 해. 나 세클턴이다. 바야바가 영어를 해. 그렇죠. 뭐 딱 그런 느낌인 거죠. 이제 보면은. 그래가지고 지금 몇 월 며칠이냐? 그래서 몇 월 며칠이다. 그랬더니 전쟁은 끝났냐? 그랬더니 아니 아직도 전쟁하고 있다. 2차 세계대전 이제 이야기죠 보면은. 어쨌거나 그러니까 이 포경선 기지에 있던 사람으로서는 뭐 말할 것도 없이 영웅이죠. 그렇죠. 뭐 환대인데 환대는 나중이고 일단은 배를 주쇼. 저 반대편에 있는 3명을 일단은 구해 와야 되고 그래서 일단 3명은 이제 구해 왔는데. 네. 저 엘리펀트 섬에 있는 나머지 이제 친구들이 있죠. 보트 뒤집어 쓰고 있는 친구들. 아니죠. 원래 남극 근처에 있던 반이 남았잖아. 반. 근데 첫 번째 가는데 실패. 얼음에 갇혀서. 두 번째 갔는데 또 실패. 그 배도 계속 이제 그러니까 이 남극해가 항해하기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칠레가 이제 배를 빌려줍니다. 보면은 그 증기선 같은 거를 배를 빌려줘가지고 가기는 이제 가서 결국은 갔더니 다 정말 거짓골을 하고 살아 있었어요? 다 살아 있었어요. 전원 다. 그리고 세클턴을 얼마나 믿었냐면은 세클턴이 반드시 돌아온다. 돌아올 때 우리가 잽싸게 뜰 준비를 항상 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짐을 딱 이렇게 싸놓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시간 지체하면 쟤 또 싫어한다. 그럴 수도 있고 혹시나 또 얼음이 껴가지고 또 상륙을 못하면 못 가면 어떡하지라는 게 있으니까. 대단한데. 그래서 불과 1시간 만에 다 싹 쓸어가지고 철수를 이제 했던 거죠 보면은. 그래서 사실은 탐사는 대실패죠. 남극 대륙에도 제대로 못 올라갔지만 근데 이 와중에 누구 한 사람 다친 사람 죽은 사람도 없이 다 싹 건져가지고 돌아온 어떤 이런 셰클턴이라는 존재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다 영웅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네요. 형이네 형, 그지? 큰 형. 형아.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그 탐험을 할 때 이야기를 그렇게 한대요. 빨리 정상에 내가 목적한데 도달하고 싶을 때는 아문센한테 빌어라. 아문센 같은 사람은 철저한 준비와 효과적인 루트를 개척을 해가지고 목표를 달성하는 데는 아문센이 최고다. 근데 뭔가 그 계획이 이제 틀어졌다 싶을 때는 볼 것도 없이 세클턴 같은 지혜를 달라고 빌어야 된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
탐험은 실패를 했는데 그러면 실패했을 때 망연자실해서 우리 집 망했어 이게 아니고 그 다음 대안이 뭐가 있지를 판단을 해서 무모하지만 가장 현실적인 대안을 내놓고 본인이 나를 따르라 갈 사람 근데 그 대안이라는 게 그나마 제일 합리적이기 때문에 언제나 누구도 거부하지 않고 네네. 다 따랐던 거죠 이제 보면은. 그래서 세클턴 같은 경우는 영국에서는 지금도 어떻게 보면 최고의 영웅 극지 탐험가 이렇게 이제 꼽히고 있는 거죠. 네. 자, 저희가 이 세클턴 얘기에 푹 빠지다 보니 벌써 시간이 꽤 많이 좀 지나서 이 세클턴과 함께 또 경쟁을 하셨을 만한 그 수많은 또 탐험가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분들의 이야기는 그러면 다음에 들어야 되겠구나. 네, 저희 남극 세 번째 시간에 흥미진진하게 한번 또 들어보면 어떨까? 그냥 하면 안 돼요? 그냥 할까요? 그냥 해도 돼요. 아유, 하지 마세요. 근데 너무 마음이 아프다. 근데 나는 남극으로 갔다가 결국 등정을 못하면 다시 그냥 돌아오면 되는 그런 여행 내지는 탐험인 줄 알았더니 갈 때도 문제가 생기면 죽을 수 있다는 생각하고 간 그렇죠. 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뭐 지금이야 다 위성 전화도 있고 실시간으로 다 보니까 어디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그러면은 그 물에 빠지지만 않으면 어떻게든 다 구조대도 주변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갈 수도 있지만 이 당시는 이제 완전히 달랐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남극점이라는 이걸 가는 게 뭐 여러 가지 제약을 걸어놔서 그렇지 그냥 갈 수도 있어요. 그 몇 년 전에 그 현대 자동차가 상용차로 그러니까 뭐죠 산타페로 남극 쪽까지 갔어요. 남극점을요? 예. 현대자동차 좋은 회사죠. 현대자동차가 야 역시 현대자동차다. 어떻게 남극점까지 갔어? 이렇게 현대자동차 열심히 이야기하면은 혹시 그 스폰이 좀 붙을까요? 보면 지금 현대자동차 전문님 와 계시잖아요. 다음 순서가 현대자동차의 김세훈 전문님이에요, 박사님. 몰랐습니다. 뭐 저희가 이 흥미진진한 탐험 이야기,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할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니스트 셰클턴. 네, 오늘 함께해 주신 법무법인 율촌의 최준영 박사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